귀향길에 올라 고초를 겪는 임충. 15-1. 때는 이미 6월이라 날이 더웠고 등에 매주를 당할 때는 정신이 없고 억울한 마음에 아픈 줄도 몰랐지만 날이 더워지자 맞은 곳이 덧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임충은 등허리에 치는 매질은 처음 당해본 터라 몸 상태도 그리 좋지 않았고 또한 덫이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매질당한 상처는 아물지 않고 갈수록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첫날은 정신도 없고 막 길을 떠난 상황이라 그럭저럭 걸었지만 이튿날부터는 몸에 덫이 나고 진물까지 흐르자 한 발짝 떼어놓기가 괴로울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육겸에게 뇌물을 받고 매수된 두 공인은 처음과 다른 태도와 행동을 보입니다. 임충이 귀향지로 출발하기 전 개봉부에서 매맞은 등허리에 덫이 나고 진물이 나서 걷기조차 힘들어 걸음걸이가 느려지자 설패가 짜증 섞인 얼굴로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맹랑한 사람 봤나? 여기서 창주까지 2000리도 넘는 길인데 그렇게 걸어서 언제 거기까지 가겠나? 기력이 빠져 도저히 빠른 걸음이 어려워진 임충은 설패가 꾸짖자 그에게 간청합니다. 소인이 테이브에서 모함을 당해 귀향길에 오르기 바로 며칠 전에 곤장을 맞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장독이 났습니다. 거기다 날씨조차 이렇게 더워서 정말 힘에 부쳐 발걸음 옮기기가 쉽지 않으니 제발 좀 천천히 걷게 해주시오. 그러자 동초가 천천히 걷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무슨 군소리가 그렇게 많냐며 더욱 짜증 섞인 투로 말했고 설패는 길을 가면서 쉴 새 없이 투덜거리며 임충을 원망합니다. 우리 신수가 사나워 너 같은 흉악한 놈을 만났다. 역시 돈이 무섭긴 무서운 것인가. 처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던 두 공인들이 고태희가 보낸 인간에게 뇌물을 받아먹고 매수되고 나자 즉시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날이 저물자 세 사람은 어느 마을 객주집으로 들어갔고 방으로 들어가자 두 공인은 수화곤을 세워놓고 보쯤을 벗었습니다. 임충도 보쯤을 벗고 공인들이 말을 꺼내기 전에 보집 속에서 은자를 꺼내 객주집 심부름꾼들에게 술과 고기를 사오게 시키고 쌀을 꺼내 밥을 짓고 반찬도 갖추도록 하여 두 공인을 청하여 밥을 먹었습니다. 동초와 설패가 술을 더 시켜 억지로 먹이듯 마시게 하여 결국 임충이 큰 칼을 쓴 채로 한 옆으로 쓰러지자 설패가 나서서 물 한 솥을 끓여와 발 씻는 그릇에 붓고 그에게 말합니다. 임교도 자네도 잠이 잘 오게 발을 씻고 자게나. 그 소리를 듣고 임충이 억지로 일어나기는 했지만 쓰고 있는 칼 때문에 허리를 굽힐 수가 없어 우물쭈물하고 있자 설패가 나서서 자기가 씻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설패가 서두르듯 그의 발을 씻기려 들자 임충이 황망히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설패는 같은 길을 가는 처지에 언제 이것저것 따지겠나? 라고 말하며 물그릇을 끌어당깁니다. 설패의 친절이 흉계인 것을 알 길 없는 임충이 미안해하며 발을 내밀자 펄펄 끓인 물에 그의 발을 꽉 눌러 담갔습니다. 아이쿠! 임충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발을 꺼냈지만 펄펄 끓인 물에 그의 발은 이미 데어서 벌겋게 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물이 너무 뜨거워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라고 임충이 말하자 설패가 말합니다. 죄인이 관차의 시중을 드는 것은 모았어도 관차가 죄인의 시중을 든다는 건 난생 처음이네. 일껏 생각해서 발을 씻어주는데 주제넘게 물이 찬이 뜨거우니 하고 타박까지 하는 걸 보니 이거야말로 남의 호의를 짓밟는 게 아니고 뭐냐. 버럭 화를 내며 욕을 시작하며 밤중까지 욕을 퍼부었고 임충은 그런 설패에게 화가 났지만 한마디 대꾸도 못하며 한쪽 구석에서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임충의 발을 씻긴 뜨거운 물을 내다버리고 새 물을 떠다가 밖에서 발을 씻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른 손님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경에 설패가 일어나 불을 피워 밥을 지었습니다. 자기를 호송 중인 공인이 일어나 밥을 지으니 당연히 임충도 일어났지만 몸 상태가 워낙 나빠 현기증도 나고 하여 운신하기 어려워 그를 돕지도 못했고 주는 밥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충 아침을 때운 설패는 힘들어하는 임충의 몸 상태를 고려치 않고 수화관을 들고 휘두르며 빨리 출발하자고 재촉합니다. 이 상황에서 동천은 허리에 차고 있던 새 집신 한 켤레를 임충에게 내주는데 총과 나를 모두 삼으로 삼은 것이라 발이 온통 물집이 잡힌 임충이 씻는다는 것은 곧 고통이었습니다. 사실 임충의 발 상태는 어디서 헌 집신을 얻어 씻는 것이 맞는 것이나 갑자기 헌 것을 구할 수가 없었기에 할 수 없이 동초가 내민 새 집신을 신었습니다. 객주집에서 술값 등을 치르고 오경쯤 임충을 데리고 출발했는데 몇 리도 못 가 임충의 발에 잡힌 물집이 새 집신에 스쳐서 터져버려 피가 흐르자 고통스러워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임충이 신음소리만 낼 뿐 도저히 걸을 수가 없게 되자 설패가 빨리빨리 걸어라. 빨리 걷지 않으면 이 수화곤의 찜질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투덜거리고 욕설을 해가며 말합니다. 두 분 날이 제가 역부로 꾀를 부리며 갈 길을 지체시킬 리가 있겠습니까? 실은 발이 너무 아파 도저히 걸을 수가 없습니다. 임충이 고충을 말하자 동초가 자기가 부축해 줄 테니 걷자고 하며 그의 팔을 어깨에 걸쳐 부축해 주었지만 결국 몇 리 가지도 못하고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을 무렵 그들 앞에 안개가 자욱하고 우중충한 수풀이 보였는데 그곳이 바로 창주로 가는 도중 가장 험하다는 야저림이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송나라의 간악한 소인배들에게 원한을 사 이 숲으로 끌려와 뇌물로 매수된 관차들에게 목숨을 빼앗긴 호걸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를 정도로 흉악한 일이 자주 일어난 곳이었습니다. 고태의 패거리들에게 뇌물로 매수된 두 공인이 뇌물을 준 자들이 원하는 짓을 하기 위해 임충을 끌다시피 하여 계획적으로 이것에 데려온 것입니다. 동초가 꼭두새벽부터 걸었는데 이제 겨우 16일도 채 못 왔으니 이런 상태로 어느 세월에 창주까지 가느냐고 투덜거리자 설패가 나도 못 걷겠으니 이 숲에서 좀 쉬었다 가세 라고 말합니다. 세 사람 숲으로 들어가 보쯤을 벗어 나무 밑둥에 놓자마자 임충이 아이쿠 소리를 내며 큰 나무에 기댄 채 누워버리자 동초와 설패가 뒷거립니다. 한 발자국 걷고 한 발자국 쉬는 바람에 도리어 우리가 지쳐버렸으니 여기서 한숨 자고 가세. 두 공인이 이런 말을 짓거리며 수화관을 내려놓고 나무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고 있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나 임충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설패가 개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내놈 때문에 피곤해져 한잠 자고 가야겠는데 여기는 가둘 데가 없으니 내놈이 도망칠까 걱정이 되어 마음 놓고 잘 수가 없다. 갑자기 기막힌 소리를 하자 임충이 말합니다. 소인도 남자입니다. 이미 죄를 져 벌을 받는 입장 이상 죽는 한이 있어도 도망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내놈 말을 누가 믿는단 말이냐? 우리가 마음 놓고 편히 자기 위해 내놈을 우리 생각대로 나무에 묶어놔야 되겠다. 그들이 말하자 임충이 힘 빠진 목소리로 그럼 하고 싶은 대로 묶으려면 얼마든지 묶으라고 대꾸하자 설패가 허리쯤에서 노끈을 풀어 그의 손발과 목에 쓰고 있는 칼을 함께 묶었습니다. 그리고 옴싹달싹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 상태도 못 믿어온지 임충을 나무에 꽁꽁 얽어매 놓은 다음 갑자기 벌떡 일어나 수화건을 집어들며 그를 노려보며 더 기가 막힌 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너를 죽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일전 우리가 출발할 때 고태희가 보낸 유구라는 사람이 그의 분부인이 너를 죽여 없앤 다음 금인을 도련에 바치려고 했다. 며칠간 더 간다 해도 결국 너는 어차피 죽어야 하는 것이니 미련 가질 것 없이 한시라도 빨리 일을 끝내는 것이 차라리 좋을 듯하여 지금 너를 없애고 우리도 빨리 돌아가야겠다. 그러니 너는 저승에 가서라도 우리를 원망하지 말고 내년 오늘이 내 소상날이라는 것이나 명심하고 있어라. 우리는 기한을 정한 일이라 빨리 돌아가 보고할 일이 바쁘다. 여기서 소상이라 하면 사람이 죽고 만 1년이 지난 다음 지내는 제사를 이르는 말이다. 임충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답지 않게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두 분 나으리들은 과거 저와 어떠한 원한도 없었고 새로이 원수진 일도 없지 않소. 그러니 두 분께서 저를 살려주신다면 소인은 죽는 날까지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며 수작부리를 하는 것 같은데 내 놈을 절대 살려줄 도리가 없다. 동초가 말하자 설패가 수화관을 높이 쳐들고 임충의 머리를 겨누어 힘껏 내리칩니다. 애석하게도 세상의 호걸 한 명이 속수무책으로 죽게 되어 그야말로 황천길에 들게 될 때 객주집과 주막이 없거늘 홀령은 이 밤에 어디서 잠이 들 수 있을까? 바로 그 순간 설패가 내리치는 수화관은 소나무 뒤에서 나는 벼락 같은 소리와 함께 난데없이 날아온 묵직한 선장에 맞아 허공 멀리 날아갔고 갑자기 살찐 중이 뛰어나가며 소리칩니다. 난 숲속에서 내놈들이 하는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었다. 두 공인이 그 화상을 보니 궤도를 차고 검당에 무거워 보이는 선장을 들고 달려드는데 그때 눈을 뜬 임충이 그가 노지심이라는 것을 곧 알아보았습니다. 노지심이 소리를 지르며 설패가 내리치는 수화건을 선장으로 쳐 허공에 날려버린 다음 다시 선장을 휘둘러 동초와 설패를 내리치려 하자 임충이 다급히 말합니다. 사형 그만두시오. 이 모든 일들이 고태희가 육겸이라는 죽일 놈을 지켜 저 두 공인이 날 죽이도록 모사를 펴 이 지경에 이른 것이오. 또한 저들이 어떻게 고태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겠소. 그런데 만일 사형이 저 두 사람을 때려 죽여버린다면 저들도 억울하기 마찬가지 아니겠소. 임충의 말을 들은 노지심이 마지못해 선장을 거두면서 개들을 뽑아 임충을 결박해 놓은 줄을 끊고 그를 부축하여 일으키며 말합니다. 동생, 나는 자네가 칼을 사던 그날 자네와 헤어진 날부터 늘 자네의 일로 걱정했었다네. 그리고 자네가 억울한 처사를 당한 것을 알고도 구할 방법이 없어 애만 태고 있던 차에 창주로 정배 간다는 소문을 듣고 곧 개봉부 앞으로 가서 자네를 찾아보았지만 만날 수가 없었네. 나중에 자네가 아전청에 갇혀있다는 것을 탐지하였고 또 객점 주인이 두 공인을 찾아서 주점에서 어떤 날이가 오셔서 두 공인을 만나보려 한다는 소리를 전했다는 말을 들었다오.
그리고 두 공인이 그의 청을 받아들여 만나러 갔다는 소리를 듣고 더욱 의심이 나서 자네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네. 필시 저놈들이 중도에 자네를 해하려니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자네들 뒤를 따라왔고 저놈들이 자네를 데리고 객주집으로 들어가자 나도 그 집에 드는 걸세. 그런데 방에서 저 두 놈이 쑥떡공론을 하는 것 같더니 자네 발을 끓는 물에 담그지 않겠나. 그것을 보고 당장 저 두 놈을 때려 죽일까도 생각했네만 객주집이라 사람들이 많아서 그만두었고 어쨌든 저놈들이 고약한 심보를 이미 알고는 더욱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네. 그래서 새벽에 내가 먼저 이 숲에 들어와서 저 두 놈을 때려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네. 그런데 도리어 저들이 자네를 해하려 했으니 저 따위 놈들은 아예 때려 죽이는 게 좋을 걸세. 그의 말을 듣고 난 임충이 사형께서는 이미 제 목숨을 구했으니 저 두 사람은 죽이지 마오. 임충이 그렇게 권고하자 노지심은 그 두 공인들을 쳐다보고 큰 소리로 호통을 칩니다. 이 고약한 놈들 같으니 내가 이 동생의 낯을 봐서 말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내 놈들은 당장 육장을 내버리고 말았겠지만 동생이 간곡히 말리니 목숨만은 용서해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육장은 새나 짐승이 고기를 끓인 국물을 이르는 말이다. 노지심은 개들을 칼집에 넣고 이놈들아 당장 저분을 부축해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눈을 부라리며 말하면서 선장을 짚고 앞장서자 둘은 찍소리도 못하고 그저 임충에게 빕니다. 임교도 제발 저희들을 살려주시오. 이렇게 애걸하며 보찜을 대신 진 다음 수화원을 얻어들고 임충을 부축하여 수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몇 리길을 걸어가니 마침 어느 마을 어귀에 자그마한 주점이 보이자 네 사람 그곳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주점에 자리를 잡고 우선 주인에게 고기 67근과 술 2각을 시켜 마시며 밀가루를 구해다 떡도 만들도록 했고 주인이 음식을 갖추면서 술을 따르는데 두 공인이 지심에게 묻습니다. 묻기는 황성하오나 스님은 어느 절에 계십니까? 그러자 지심이 웃으며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놈들이 내 거처를 알아서 뭘 하겠느냐? 필경 돌아가 고국에게 고자질해서 나를 어떻게 해볼 작정이구나. 다른 사람들은 그놈을 무서워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따위 놈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만일 내가 그놈을 만나기만 한다면 이 선장으로 한 300대쯤 때려줄 테다. 지심이 웃으며 말했지만 두 공인은 더 이상 입을 벌리지 못했고 술을 다 마신 후 행장을 챙기고 술값을 치른 다음 주점을 나선 후 임충이 지심에게 이제 어디로 가실 거냐고 묻습니다. 임충이 물음에 지심은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피를 보아야 하고 사람을 구하면 반드시 끝까지 구하는 법인데 마음을 놓을 수 없으니 자네를 청주까지 데려다 주겠네 라고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두 공인은 속으로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 일은 다 틀렸으니 돌아가서 뭐라고 한다. 이제부터 그저 저 화상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이런 시가 있었다. 간목 꾸며 남을 속이는 일 질색이고 홀로 의리 지켜 황금을 비웃네. 아득한 천리길 멀다 아니하고 일편단심 수고를 아끼지 않네. 이 사건 이후 두 공인은 오직 노지심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감히 그의 뜻을 거스를 생각을 하지 못했으며 잘하면 욕이요 못하면 매맞기가 일쑤였습니다. 당연히 두 공인은 말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행여 이 화상이 성과를 부릴까봐 항상 벌벌 떨었고 얼마 안가 수레를 구하여 임충을 모시듯 태운 다음 셋은 수레를 따라갑니다. 두 공인은 마음속엔 다른 심보를 품고 있기는 했지만 둘 다 지 목숨 부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저 노지심의 비율을 맞춰가며 조심스레 따라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심은 길가에 주막이 있으며 술과 고기를 사서 임충을 대접했고 공인도 함께 먹였으며 객주집이 나오면 일찍 쉬었고 출발은 늦게 했으며 밥은 항상 두 공인이 짓게 했습니다. 상황이 이랬지만 두 공인은 감히 군소리 한마디 하지 못했고 오히려 자기들이 저 화상에게 압송되어가는 판이니 며칠 후 돌아가면 고구가 자기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며 숙덕입니다. 내가 일전에 듣기로 대상국사 채마받치기로 노지심이란 중이 새로 왔다고 하던데 저 화상이 필시 그놈일 것일세. 그러니 돌아가면 야절임에서 임충을 처단하려는데 갑자기 저 화상이 나타나 가로막았을 뿐 아니라 창주까지 졸졸 따라오는 바람에 손을 쓰지 못했다고 사실대로 고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우리가 받았던 황금 10량을 도로 내주고 육겸에게 저 화상을 찾으라고 하고 우리들은 슬쩍 빠지면 그만 아닌가 라고 설패가 말하자 동초가 옳은 생각이네 라며 말을 받습니다. 두 공인이 임충과 함께 잠시도 그들 곁을 떠나지 않는 노지심에게 압성되어 가듯 하면서 18회 동안 걸어가니 창주까지 겨우 70리길밖에 남지 않은 곳에 도달합니다. 그 지점부터는 길 옆으로 인가들이 연달아 줄지어 있어 궁벽한 곳이 없었고 이런 상황을 확인한 노지심은 길 가던 어느 날 솔밭에서 잠시 쉬는 동안 임충에게 말합니다. 아오, 여기서 창주까지는 얼마 되지 않고 길 옆에 인가들이 줄지어 있어 으슥하여 위험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동생과 작별해야겠는데 9일 다시 만나세.
사형께서 돌아가시거든 제 장인께 기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살펴 주신 은혜는 죽지 않는다면 반드시 갚도록 하겠습니다. 지심의 말을 듣고 임충이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노지심은 은전 20냥을 꺼내 임충에게 주고 공인들에게도 선원 양식을 주며 을러댑니다. 이놈들아, 나는 벌써부터 너희들 목을 배려했지만 이 동생이 하도 말리기에 그의 낯을 보아서 용서했었다. 이제 갈 길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다시는 그따위 불측한 마음을 먹지 마라. 저희들이 감히 또다시 그런 짓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건 다 고태이가 시켜서 힘없는 우리들이기에 할 수 없이 그랬던 것 아닙니까? 두 공인이 이렇게 중얼거리듯 말하며 은전을 받아 넣으며 작별을 고하려는데 노지심이 그들을 보고 내 놈들이 대가리가 이 소나무만큼이나 단단하냐? 라고 묻습니다. 두 공인이 이구동성으로 소인들이 머리야 단지 부모님 살과 가죽으로 감싸놓은 뼈일 뿐이죠. 라고 대답하자 지심이 선장을 휘두르더니 그 소나무를 한 대 후려갈깁니다. 그러자 노지심의 선장을 맞은 소나무는 두 치나 깊이 찍히며 우직큰 소리를 내고 부러졌으며 그것을 가리키면서 지심이 너희가 딴 마음을 먹게 되면 이렇게 될 줄 알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런 다음 임충에게 손을 저으며 동생 부디 몸 조심하게 라고 말하며 묵직한 선장을 끌고 개봉으로 가기 위해 주저없이 돌아섰습니다. 동처와 설패는 지심의 괴력에 놀라 빼물었던 혀를 한참 동안이나 들여놓지 못한 채 서있자 임충이 두 분 나으리 우리도 떠납시다 라고 재촉하자 두 공인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말합니다. 참 우악스러운 중이구먼. 저 굵은 소나무를 단번에 꺾어버리다니 놀랄 일이 아닌가. 그까짓 것 좀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상국사에서는 큰 느티나무를 맨손으로 뿌리채 뽑았답니다. 라고 임충이 말하자 두 공인은 놀라며 비로소 지심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세 사람은 소나무 숲을 떠나 점심때가 될 때까지 걸어 큰 길 옆에 있는 주막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임충은 두 공인을 상석에 앉히자 동초와 설패는 한참 만에야 길을 피게 됩니다. 주점 안에는 술손님들이 몇 있었고 넷이나 되는 주보들이 분주히 술을 따르고 음식을 여기저기 나르고 있었지만 들어온 지 벌써 1시경이 지났지만 한 번도 와서 묻지도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임충이 상을 두드리며 목에 힘을 주어 말합니다. 여보시오 주인장, 손님을 너무 박대하는 것 아니오? 내가 죄수라고 거들떠보지도 않는지 모르겠소만 술을 거저 먹자는 것도 아닌데 대관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그러자 주인장이 내 참 이분이 내 호의를 모르시는군 이라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우리한테 술과 고기를 안 파는 것이 무슨 호의란 말이오? 당신은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실은 이 동네에 성은 시시오 이름은 진이라 부르는 큰 부자분이 계십니다. 이곳 사람들을 그분을 시대관인으로 부르고 강호에서는 소선풍이라 부르고 있는데 그분은 본래 대주 시세종의 후손이지요. 그분이 선조께서 진교에서 태조 무덕 황제에게 양위할 때 태조가 그의 공운을 갸륵하게 여겨서 하사한 철권이 그 집에 있으므로 누구도 그분을 소홀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또한 집에는 항상 40-50명에 이르는 호환들이 그분이 덕을 보며 머물고 있는데 늘 우리 주점에 와서 혹시 유용서로 가는 죄수가 있거든 자기 집으로 보내라는 부탁을 하시고 가십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죄수들을 부조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당신에게 술과 고기를 팔아 그걸 먹고 얼굴이 붉어지면 그분은 당신들이 노자가 충분한지 알고 도와주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철권은 황제가 공신에게 하사하는 새로 만든 패로서 원래 한나라 고조가 공신들을 봉하는 데 사용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임충이 그 말을 듣고 두 공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동경에서 군사들을 교련하고 있을 때 군사들 가운데서 늘 시대관인의 이름을 비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마침 이곳에 계시다니 우리 함께 찾아가 뵙시다. 임충이 말하자 동초와 설패는 속으로 정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해가 될 게 없겠지 라고 생각하였고 그들은 곧 보찜을 걸머쥐고 임충과 함께 묻습니다. 주인장, 시대관인의 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댁으로 찾아가렵니다. 바로 저 앞에 있는데 2-3리쯤 가면 큰 돌다리가 있고 그것을 끼고 돌아가면 큰 장원이 보이는데 바로 거기가 시대관인의 집이죠. 임충 일행이 주인장께 감사 인사를 하고 나와 2-3리 정도를 가자 돌다리가 나왔고 거기를 건너자 평탄한 큰 길이 있었으며 큰 길 건너편 푸른 버드나무 숲 속에 큰 장원이 보였습니다. 사면이 게을로 둘러져 있고 그 양편 뚝에는 오래된 수양버들이 길게 늘어져 있는데 그 사이로 빙 둘러져 있는 흰 담장을 이리저리 돌아 장원에 도착하니 보이는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세 사람이 장원 앞에 이르자 넓다란 판자 다리 위에 앉아서 한가롭게 쉬고 있는 3-4명 정도의 일꾼들이 보이자 다리 몫으로 가서 그들에게 인사하며 임충이 부탁합니다.
주인장께 개봉해서 유영서로 귀양가는 임충이란 제수가 배로 왔다고 전해주시면 고맙겠소. 그러자 그 일꾼들이 당신은 복이 없구려. 주인나리께서 계시다면 당신께 술도 대접하고 노잣돈도 드렸을 텐데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 사냥을 나가셨다오. 일꾼이 시진이란 분이 사냥하러 나갔다는 말을 듣고 그럼 언제 돌아오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혹시 동장으로 가셔서 쉬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언제 반드시 돌아오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임충이 자기가 복이 없어서 시대인을 만나 뵙지 못하게 됐으니 그만 가보겠다고 말하고 두 공인에게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임충이 그 일꾼들에게 인사를 하고 두 공인들과 같이 있던 길을 되돌아가기 위해 걸음을 옮기는 동안 마음속에는 매우 섭섭하다는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장원 앞에서 한 발리 정도 걸어갔을 때 갑자기 멀리 보이는 숲속에서 사람과 말 한 무리가 나타나더니 빠른 속도로 장원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임충이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순수하고 모두 영웅처럼 보이는구나. 수십 필 준마는 바람을 일구고 휘날리는 세폭 비단 깃발이 햇빛에 반사되어 눈이 부시는구나. 머리에 쓴 푸른 번거지는 거꾸로 든 연잎 같고 붉은 술은 활짝 핀 연꽃을 꽂은 듯하구나. 날치 모양 날렵해 보이는 활집에는 금작화의 정교한 활 꽂혀 있고 사자 형상 전통에는 짙푸른 화살 가볍게 꽂혀 있구나. 노루 쫓는 사냥개 이끌고 토끼 잡는 푸름에 얹혔네. 구름 뚫는 샘에는 융당 끝에 매여 있고 모자 벗은 화려한 독수리 발사계를 찾고 있네. 안장에 찔러 놓은 투창은 서리빨 번뜩이는데 꽃을 그린 둥근 북은 말 위에서 둥둥거리네. 안장 옆에 달린 것은 하늘을 나는 날짐승이고 말 위에 실린 것은 산에 사는 네발 짐승들이구나. 마치 진시황이 요새에 나온 듯하고 판무제가 장양에 나선 듯하구나. 엄청난 입마들 가운데 관원것 같은 한 사람을 둘러싸고 달려오는데 그 관원은 털이 구불구불 말려있는 백설같이 흰 백마를 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풍채는 용의 눈썹을 하고 봉의 눈이었고 흰 치아에 입술은 붉었으며 새 가닥으로 기는 수염이 입술을 가리고 있으며 나이는 34댓같이 보였습니다. 검정 비단으로 만든 귀를 접은 꽃두건을 썼으며 앞자락에 자주색 꽃술을 놓은 도포에 영롱해 보이는 옥으로 만든 고리가 달린 띠를 두르고 금실에 초록색 줄을 엇물린 검은색 목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팔을 들고 전통을 맨 그 사람은 좌우의 수정들을 거느리고 장원으로 돌아온 길이었으며 그 광경을 본 임충은 저 사람이 시대관인 것 같다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선뜻 나서서 묻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백마 위에 앉은 젊은 관원이 말을 몰아 그들 앞으로 달려와 칼을 쓰신 분은 누이시오? 하고 묻자 대답합니다. 소인은 동경의 군군 교두 임충이올시다. 고태있게 죄를 짓고 개봉부에서 신문을 받은 다음 얼굴에 먹자를 넣고 귀양 가는 길인데 갈증이나 목을 축이기 위해 근처 주막에 들렀었다오. 그런데 이 장원에 어진 사람들을 돌봐주시는 호골 시대관이라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찾아뵈러 왔지만 인연이 닿지 않은지 출타하여 만나지 못하고 그만 돌아가는 길이외다. 백마를 타고 좌우의 호의를 받고 달려온 그 사람이 임충의 말을 듣고 급히 말에서 뛰어내리며 이 시진이 미처 영접을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풀밭에 엎드려 큰 절을 합니다. 시진이 엎드려 절을 하며 예를 갖추자 임충이 황망히 답례를 하였고 시진은 그런 임충의 손을 잡고 함께 장원 안으로 들어가려고 움직이자 하인들이 대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시진은 임충을 대청으로 청하여 들어오게 하였고 대청에 든 임충과 시진은 다시 정식으로 예를 갖추고 자리에 앉습니다. 소인은 벌써 오래전부터 임교두의 명성을 들어 모신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늘 이런 누추한 곳으로 왕림해 주셔서 저희 평생 소원을 풀게 되었습니다. 임충이 그 말을 듣고 이 미천한 임충도 대인의 조남을 익히 들어왔고 세상에 널리 알려진 분이신데 저는 오늘 뜻밖의 죄명을 쓰고 귀양 가던 길에 이같이 대인을 뵙게 되어 평생의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시진은 임충의 예를 갖춘 겸손한 말을 듣고 극구 자신을 낮추며 임충을 객석에 앉도록 배려하였고 동초와 설패도 한쪽에 앉았고 시진은 하인을 불러 주한상을 차려오도록 지시합니다. 잠시 후 하인들이 고기 한 접시와 떡 한 그릇과 대운술 한 주전자를 받쳐들고 나왔고 또 다른 한 그릇에는 입살 한 말에 돈 10관을 얹어서 받쳐들고 나오자 시진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시골뜨기들이란 하나도 몰라보는구나. 교두께서 모처럼 오셨는데 이리도 소홀히 대접하려느냐? 얼른 도로 들고 들어가서 우선 과일과 술을 내오고 어서 양을 잡도록 해라. 임충이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겸손하게 대인께서 그러실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에게 과문합니다. 라고 말하며 사양하였지만 시진이 부드럽게 화답합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모처럼 교두께서 이 장원에 오셨는데 소홀히 대접해서야 되겠습니까?
하인들은 시진의 말을 듣고 과일과 술을 차려 나왔고 시진이 일어나 손수 술을 석 잔씩 따라서 권하자 임충이 깊이 예를 취하며 술을 마셨고 그 다음부터는 두 공인도 함께 마십니다. 시진이 주인 자리에 앉고 임충이 객석에, 두 공인들은 임충 다음 자리에 앉아서 서로 강호에서 벌어진 일들을 한담하는 가운데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때 술과 과일 그리고 해산물 같은 안주로 상을 차려 한 사람 앞에 한 상씩 가져다 놓고 시진이 몸소 잔을 들어 술 30배를 권하고 자리에 앉으며 하인들에게 국을 드리라고 지시합니다. 국을 마시며 술을 67순배를 돌렸을 무렵 하인이 들어와 교사 나리께서 오셨습니다 라고 알리자 함께 자리를 하기 위해 대청으로 모신 다음 얼른 상을 하나 더 차려오도록 했습니다. 임충이 일어나서 쳐다보니 그 교사란 사람은 두건을 삐딱하니 쓰고 가슴을 내밀고 후원 별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임충은 하인들이 그를 교사라고 칭하는 것을 보니 필시 이 장원 주인이 스승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허리를 굽혀 읍하며 임충이 인사를 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임충이 정중히 인사를 했건만 그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답례조차 하지 않았지만 임충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데 시진이 임충을 가리키며 홍교두에게 그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동경 80만 금군의 창봉교두 임무사 임충이란 분입니다. 서로 인사들 하시지요. 그 말을 듣고 임충은 홍교두를 보고 다시 한번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홍교두는 절은 그만두고 일어나시오 라고 한마디 던질 뿐 답례도 하지 않자 그 꼴을 보고 있는 임충은 매우 불쾌했지만 다시 두 번 더 절한 후 일어나서 홍교두에게 자기 자리를 내줍니다. 그러나 홍교두는 사양하는 기색도 없이 상좌에 앉아 그런 꼴을 보고 있던 시진은 더욱 불쾌하게 여겼고 그러자 임충이 그 아랫자리에 앉게 되고 두 공인도 따라서 자리를 옮겨 앉습니다. 오늘 대관님께서 무슨 까닭에 귀양 가는 죄인을 이리도 극진히 대접하고 계시오? 라고 홍교두가 불쑥 묻자 시진이 임충은 다른 분들과 달리 80만 금군 교두인데 선생은 어찌 그리 경월하냐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홍교두가 대답합니다. 나으리께서 하도 창봉무예를 좋아하시니까 귀양 가는 군인들이 그것을 알고는 저마다 창봉교두라고 하면서 뻔질나게 장원에 찾아드는데 대관님께서는 어찌 그런 것들을 다 믿습니까? 임충의 그런 말을 듣고도 잠자코 있는데 시진이 사람이란 쉽게 알아보는 것이 아니니 이분을 그렇게 소홀하게 보지는 마십시오 라고 하자 홍교두가 갑자기 화를 내며 일어나 말합니다. 난 저 사람이 능히 나와 한번 겨뤄보기라도 하면 모를까 그를 믿지 못하겠고 만약 나와 겨뤄보겠다면 그때는 진짜 교두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임무사의 의향은 어떠시오? 라고 시진이 크게 웃으며 묻습니다. 그러자 임충이 소인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며 겸손하게 사양하자 홍교두가 저자가 필시 아무것도 모르니까 겁부터 내는 것 같군 이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궁리합니다. 홍교두가 한번 자웅을 겨루어 보자고 임충에 대들자 시진은 임충의 재주를 보고 싶기도 한데다 그가 홍교두를 이기면 그의 건방진 장담도 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또 권합니다. 우선 술들을 잡수시고 다리 뜨거든 겨루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술이 67순배를 돌았을 때 다리 대청안까지 들이비쳐 대낮같이 밝아지자 시진이 말합니다. 자, 이제 달빛도 밝아 겨루어 보시기에 딱 좋을 것 같은데 두 분이 한번 겨루어 보시지요. 시진이 적극적으로 대결을 권하자 임충이 홍교두는 필시 이댁 주인장의 선생일 터인데 내가 단 한 수에 거꾸로 틀린다면 시대관인도 면목이 없어 할 것 아닌가 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진은 임충이 주저하는 것을 보고 홍교두께서는 여기로 오신 지가 오래지 않고 이곳에서는 적수가 될 만한 이가 없으니 임무사께서는 과히 사양치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시진이 자기도 두 분의 무예를 한번 보고 싶어서 그렇다고 말한 것은 혹시 자기 낯을 보아 진짜 솜씨를 내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임충이 그런 주인의 내심을 알아차리고서야 마음을 놓았고 홍교두는 먼저 일어나서 서둘러대며 자자 여러 소리 말고 한번 겨루어 보게나 하고 또다시 대듭니다. 잠시 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르르 집 뒤 빈터로 몰려들었고 하인이 무기로 사용할 한 묶음의 뭉치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자 홍교두가 먼저 웃옷을 벗고 옷자락을 걷어올려 허리띠에 찌르며 뭉치를 골라들고 어서 덤벼보라고 떠들어대자 시진이 다시 임무사 한번 겨루어 보시오 라고 권합니다. 그러자 임충이 뭉치 하나를 골라들며 겸손한 자세로 대관님께서는 저희 형편없는 재주를 보시고 웃지는 마십시오 라고 말한 후 홍교두에게 한 수 배우겠다고 말하고 자세를 잡습니다. 홍교두는 임충을 당장 한 입에 삼켜버리듯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한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임충은 뭉치를 들고 산동의 큰 북을 들이는 형식을 취하여 달려듭니다. 그러자 홍교두는 기다렸다는 듯 뭉치를 낮춰들고 땅을 한번 내리치고는 마주 덤벼들자 달 밝은 빈터에서 두 교두가 겨루는 모습은 한마디로 장건을 이루고 있었고 그 모습을 표현한다면 산동의 큰 북 두드리기와 하북의 양옆 찌르기 창법이라
북방망이는 굴에서 빠져나오는 듯하고 양옆 찌르는 뭉치는 큰 뱀 굴에서 빠져나오는 듯하네. 북두드리기는 기괴한 나무를 뿌리째 뽑는 듯하며 양옆 찌르기는 땅에 덮인 마른 덩굴 감아 올리는 듯하네. 두 용이 바다에서 한 개의 구슬을 놓고 다투는가, 두 범이 바위 위에서 먹이를 놓고 다투는 것인가. 달 밝은 빈터에서 두 교두가 사오합을 겨루었는데 임충이 갑자기 터 밖으로 훌쩍 뛰어나가며 잠깐만 쉽시다 하고 외치자 시진이 임무사는 어째 솜씨를 다 내지 않소이까 하고 묻습니다. 임충이 소인이 졌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시진이 두 분이 채 겨루기도 전에 졌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재차 묻자 그는 목에 칼이 채워져 있으니 질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시진이 미처 그걸 생각하지 못했다며 그건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즉시 하인을 불러 은자 10량을 가져오게 한 후 두 공인에게 부탁의 말을 합니다. 지나친 청딱일지는 모르겠지만 임교두의 칼을 잠시만 벗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유용서에서 말썽이 생긴다면 그것은 제가 다 알아서 책임질 것이고 이 은자는 두 분께 드립니다. 동초와 설패는 시진의 인간됨이 워낙 당당하고 지금 인정을 베풀면 은자도 생길 것이며 임충도 달아날 리가 없다는 판단이 서자 설패가 냉큼 받아서 임충의 칼을 벗겨주었습니다. 그러자 시진이 즐거워하며 두 교두께서는 다시 한번 겨루어 보시지요 라고 권합니다. 홍교두는 조금 전 임충이 자기를 겁내는 것 같은 눈치를 보았으므로 속으로 그를 깔보며 뭉치를 집어들고 막 대들려 했습니다. 이때 시진이 잠시 멈추게 한 후 은자 25냥을 내오게 하여 두 분 스승께서 제주를 겨루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이 은덩이를 이기는 쪽이 가지시지요 라고 말합니다. 시진이 은자까지 내놓으며 두 사람의 제주를 겨루게 하려는 것은 사실 임충의 가려진 것 없는 무예 솜씨를 보기 위함이었기에 그가 자신의 재간을 다 부려주길 기대했습니다. 홍교두는 임충이 시진의 장원에 온 것이 괘씸하기도 했고 그 은덩이가 탐돈하고 또한 절대 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일심전력으로 자세를 갖추며 뭉치를 놀립니다. 홍교두의 방법과 수단은 횃불을 들어 하늘을 불사르는 듯한 기세였고 임충은 속으로 시대관이는 분명 내가 이기길 바라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임충이 뭉치를 엇비스듬히 잡고 풀을 헤쳐 뱀을 잡으려는 방식의 무공의 자세를 갖추자 홍교두가 머뭇거리지 말고 덤벼보라며 큰 소리로 허세를 부리고 뭉치를 휘두르면서 덤벼듭니다. 그가 달려들자 임충은 한 걸음 성큼 물러섰고 홍교두는 한 걸음 내디지며 뭉치를 막 내리치려는 순간 그의 걸음걸이가 흐트러지는 것을 본 임충이 뭉치를 잡고 앞으로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자 홍교두가 미처 손쓸 만한 틈이 없어졌고 임충은 그렇게 뛰면서 한 바퀴를 돌더니 홍교두의 정강이를 휘려치자 홍교두는 뭉치를 떨어뜨리며 풀썩 꼬꾸라집니다. 그것을 본 시진이 매우 즐거워하며 하인에게 임충에게 빨리 술을 가져다 드리라고 하였고 구경하던 많은 사람들도 일제히 크게 웃어댔지만 홍교두는 버둥거리며 일어서지 못합니다. 홍교두의 버둥거리는 모습을 보고 하인들이 웃으며 부축해 일으켜주자 그는 너무나도 창피한 나머지 밖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홍교두의 꼴을 보자면 이런 노래가 절로 흘러나옵니다. 남을 경멸하지 꼴보기 사나워 얼핏 보아도 얄밉더라. 상처를 입은 데다 은덩어리 재물도 잃은 후에야 교만이 수치심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네. 두 사람의 겨루기가 임충의 승리로 끝나자 시진은 그의 손을 잡고 다시 후원 별당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며 약속한 은덩이를 주자 임충은 몇 번 사용하다가 결국 받아들입니다. 그 일 이후 시진은 임충을 자기 집에 며칠간 머물게 하면서 날마다 좋은 술과 음식으로 극진히 대접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 이상 지나자 두 공인이 떠날 것을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시진은 송별련을 베풀고 편지 2장을 써 임충에게 주며 창주 부윤도 나와 친하고 또 유용소 수교와 옥쟁이도 교분이 있으니 편지를 전하면 잘 보살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교는 각 고을 장교의 우두머리를 이르는 말이다. 그리고 또 은덩이 25냥중을 내다가 임충에게 주고 두 공인에게도 은전 단량을 선사한 후 밤새껏 술을 마셨고 이튿날 아침을 먹은 후 하인들에게 세 사람의 행장을 지도록 했습니다. 다시 칼을 쓴 임충은 시진에게 하직 인사를 하자 그는 대문 밖까지 나와 며칠 후에 곧 겨울 옷가지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전송하자 임충이 말합니다. 대관인의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깊이 감사하자 그도 따라서 치사를 했습니다. 목적지인 창주를 향해 떠난 세 사람은 점심때가 되었을 때 이미 창주에 이르렀고 비록 작은 고장이었지만 거리는 쭉쭉 뻗어 있습니다. 그들은 곧장 주관가로 가서 공문을 올리자 담당 관원이 임충을 부윤 앞으로 데려가니 부윤은 즉시 임충을 인계받아 유영서를 넘기도록 하는 한편 두 공인에게 확인서를 써주었습니다.
두 공인은 임충을 인계한 확인서를 받고 부윤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동경으로 돌아갔습니다. 창주 유영서로 넘겨진 임충은 우선 독방에 갇혀서 점검을 기다리고 있는데 몇몇 죄수들이 찾아와 말합니다. 여기 수교와 옥사쟁이는 매우 악착스러운 놈들이 돼서 재물만 짜내려고 하기 때문에 혹 친분이 있거나 뇌물을 먹이게 되면 좀 돌봐주기도 하지만 만일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되면 낭패요. 뇌물도 없고 친분도 연결되지 않을 경우 그를 토굴 속에 쳐넣어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살래야 살 수도 없게 한답니다. 그러나 친분이 있기만 하면 새로운 죄수는 누구나 맞아야 하는 사리건 100대도 병이 있다고 핑계하며 뒤로 미룰 수 있고 만약 그 곤장 100대를 맞는 날이면 반죽음이 됩니다. 임충은 여러 가지로 알려주는 일들을 듣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만약 돈을 쓴다면 얼마나 써야 하는지 묻자 수교와 옥사쟁이 모두 각기 은자 5냥씩 주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임충과 다른 죄수들이 한창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옥사쟁이가 오더니 어떤 놈이 새로 귀양 온 녀석이냐고 고함치듯 묻자 임충이 앞으로 나서며 소인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옥사쟁이는 임충이 돈건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얼굴빛이 변하며 욕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 도적놈 같으니 어째서 나에게 절은 안 하고 대답만 하는 거냐? 내 놈이 동경에서 일을 저지르더니 지금 내 앞에 와서도 그 배짱을 부리려는 거냐? 이 도적놈 같으니 쌍판떼기를 보니 온통 굶어 죽은 귀신이 붙은 주름살뿐인 것을 보니 한평생 가야 생활 형편이 피기는 다 글러 보인다. 때리고 취조하고 해도 비실비실 되살아날 이 귀신 같은 녀석아. 내 놈의 뼈다귀가 내 손 안에 들었으니 나는 내 놈을 갈갈이 찢고 뼈가 가루가 되게 만들어 놓을 테다. 조금만 있으면 어찌 되는지 잘 두고 보아라. 그가 잔인하게 욕하는 바람에 임충은 머리도 쳐들지 못하고 서 있었고 다른 죄수들은 그가 된 욕을 먹는 것을 보고 제각기 흩어져 가버립니다. 임충은 옥사쟁이가 악닥으로 쓰고 난 다음에 은전 단량을 꺼내 들고 짐짓 웃음을 지으며 나으리 약소하지만 적다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그 앞에 돈을 내밀자 임충에게 이걸 다 수기에게 갖다 드리란 말이냐 아니면 내 목도 이 속에 있는 것이냐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리에게만 드리는 것이고 여기 따로 열량이 있으니 나리께서 수고스럽겠지만 수견님께 전해주십시오. 옥사쟁이는 그 은자를 보자 금세 웃음을 지으며 너스레를 떱니다. 임교도 나도 당신이 전부터 알려진 명성은 익히 들어서 알아모시고 있었는데 당신은 역시 남아대장부이시네. 모르긴 해도 고태위가 당신을 모함한 모양인데 비록 지금은 잠시 고생을 하게 되더라도 장차 꼭 출세하게 될 것이오. 당신의 명망으로나 그 인품으로 보아 결코 등한시할 수 없는 사람이니 장차 틀림없이 큰 벼슬을 하게 될 것이오. 돈이 좋기는 좋은가 보다. 어찌 저토록 순식간에 태도가 바뀔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말을 듣고 난 임충이 웃으며 앞으로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을 하자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화답합니다. 그리고 임충은 시대관인의 편지를 꺼내주며 죄송하지만 이 편지 2장도 함께 전해주시오 라고 부탁을 하자 옥사쟁이가 말합니다. 시대관인이 편지까지 있는데야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이 편지 한 장이면 금 한 덩이와 맞잡는 거지요. 내가 이 편지를 갖다 드리면서 수견님께 곧 점검하시도록 여쭙겠습니다. 만약 사리건 100대를 때리라고 하면 당신은 오는 도중에 병이 났는데 아직도 낫지를 않았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시오. 그러면 나도 곁에서 좋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처럼 친절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임충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고마움을 표하자 옥사쟁이는 은정과 편지를 들고 돌아갔고 임충은 땅이 꺼지게 한숨을 짓습니다.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린다더니 과연 그렇구나. 세상에 이런 곤경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옥사쟁이는 은전 열량 중 단량을 떼어먹고 단량과 시대관인의 편지를 들고 가서 수교에게 넘겨주면서 임충이 후환이고 시대관인의 편지도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고태위가 모함을 하여 이리로 귀양을 오기는 했지만 별로 이렇다 할 죄는 없는 것 같다고 일일이 설명을 붙여가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수교도 그자가 시대관인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면 잘 보살펴 줘야지 라고 말하며 임충을 곧 불러냅니다. 임충이 독방에 갇혀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득 패두가 와서 수교 나리께서 새로운 죄수 임충을 불러내 점검을 받으랍신다 하고 외쳤고 임충은 곧 대청으로 끌려갑니다. 내가 새로운 죄수지. 태조 무덕 황제께서 남기신 예법대로 새로 귀양온 죄수에게 반드시 사리건 100대를 안기도록 되어 있느니라. 얘들아 저놈을 잡아 엎어라. 수교가 호령하니 임충이 아뢰입니다. 소인은 이곳에 오는 동안 감기가 들었는데 아직도 낫지 못했으니 차후로 미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충이 말하자 옆에 있던 패두가 이자는 병이 있어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라고 고합니다. 그러자 수교가 과연 병이 있다면 일시 미루었다가 다 나은 다음에 때려라 하고 말하자 옆에 있던 옥사쟁이가 거들어주듯 말합니다. 저 천왕당 당지기가 벌써 기한이 찼으니 임충을 그리로 보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옥사장이는 즉석에서 내리는 첩지를 받자 임충을 데리고 독방으로 가서 행장을 추스러 가지고 천왕당으로가 원래 있던 당직이와 교대하도록 했습니다. 임교도 내가 잘 돌봐준 덕에 당신은 이 천왕당을 맡아보게 된 것이요. 이 일은 곧 유용수 안에서 가장 쉽고 편한 역사요. 조석으로 향이나 피우고 마당이나 쓰면 되는 것인데 다른 죄수들을 한번 보시오. 조석으로 진종일 죽을 것처럼 일해도 한정이 없다오. 그리고 아무런 뇌물도 쓰지 못한 자들은 저 토굴 속에 쳐넣어서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살래야 살 수도 없게 만든다오. 사실 옥사장이가 죄수들을 협박용으로 해대는 개소리였지만 임충은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다며 다시 은자 2원양을 집어주며 목에 쓴 칼도 좀 벗겨주실 수 없겠냐고 부탁합니다. 임충이 연속으로 은자를 집어주자 옥사장이는 입이 찢어질 듯 즐거워하며 모든 게 자기 하기에 달렸으니 아무 걱정 말라고 한 후 돌아가 수교에게 말하고 와서 칼도 벗겨줍니다. 옥사쟁이와 수교에게 뇌물을 주고 칼을 벗고 귀양지에서는 최고 편한 보직인 천왕당 관리가 된 임충이 향이나 피우고 청소나 하면서 거의 놀고 먹다시피 한 생활이 40-50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뇌물을 먹인 수교와 옥사쟁이와 더욱 친숙해진 탓에 여기저기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단속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시대관인이 하인을 시켜 겨울옷 등 적지 않은 선사품들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유용소 안에 잡혀있는 죄수들에게도 인정을 베풀기도 합니다. 한겨울 중 가장 추운 시절이 닥쳐온 어느 날 40쯤 되어 임충인 영문 앞으로 나가 거닐고 있었는데 임교두 나리께서 어찌 여기에 와 계십니까 하는 외침 소리가 났습니다. 임충은 돌아서면서 소리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쳐다보니 동경에 있을 때 한 술집에서 일하며 자기에게 신세를 많이 졌던 이소희란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철딱서니 없이 주인의 돈을 훔치다 붙잡혀 관가로 끌려가게 된 것을 임충이 나서서 사정하에 끌려가지 않았고 임충이 돈까지 주었으므로 무사히 풀려난 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경에서는 더 이상 배겨낼 수가 없게 되자 그때도 임충이 노자를 주면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주었던 것인데 그를 뜻밖에도 귀양 온 곳에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소희 아닌가? 자네가 어째서 여기 와 있는가? 임충이 반가이 물으니 엎드려 절하며 자기가 그 당시 임충의 구원을 받아 동경을 떠났지만 딱히 몸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각처로 두루 돌아다니다가 이곳 창주에 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왕씨성을 가진 한 주보를 만났는데 자기를 주점에 두고 심부름을 하게 해주었고 자기는 부지런히 일하며 안주를 잘 만들고 국을 잘 끓인다는 소문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점은 갈수록 장사가 잘 되었고 마침 주인 댁에 홍기가 찬 딸이 있어 자기가 그 여자한테 장가를 들었고 지금은 주인 부부는 다 돌아가셨고 자기 부부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이 영문 앞에서 술을 팔고 있는데 오늘 마침 돈을 받을 때가 있어 왔다가 임충을 만난 것인데 어째서 여기에 와 계시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임충이 자기 얼굴을 가리키면서 자기는 고태위의 눈밖에 나서 그의 모함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 이렇게 얼굴에 먹자까지 받고 이곳으로 귀양을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천왕당을 지키는 일을 맡아보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자네를 만난 것은 참으로 뜻밖이라고 합니다. 이소희는 곧 임충을 자기 집으로 청하여 부인을 불러 임충에게 절을 시키고 나서 그들 부부는 그를 만나 집으로 청할 수 있게 된 것을 즐거워하며 말합니다. 우리들은 이곳에서 일가 친척도 없이 외로이 지내오던 중인데 마침 오늘 큰 은인을 뜻밖의 이곳에서 만나게 된 것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처럼 느껴지며 너무나 반갑습니다. 나는 지금 죄수의 몸이라 오히려 자네들에게 폐를 끼치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라네. 그러자 이소희는 나리의 성함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걱정은 아예 하지 마시고 옷가지들은 모두 저희 집으로 가져오시면 다 빨고 꿰매드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소희 부부는 곧 술과 음식을 차려서 임충을 대접하고 늦은 밤이 돼서야 천왕당까지 배웅해 주었으며 다음 날도 또 임충을 청해 갔습니다. 이날 이후 임충은 자주 이소희네 주점을 찾았고 이소희도 자주 국이나 더운 음식 등을 천왕당으로 날라 그를 대접했습니다. 임충은 그들 부부가 늘 극성스러울 정도로 자기를 공대해주자 그들을 만날 때마다 늘 얼마간의 돈을 내놓고 그들이 장사 미천으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월은 덧없이 흘러 겨울이 되었고 임충의 손못가지들은 이소희의 부인이 뜯고 빨아서 다 새로 지은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소희가 주점 문 앞에서 간단한 밑반찬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관원복장을 한 사람들이 졸개들과 함께 들어와 자리에 앉자 이소희가 술을 드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관원의 뒤를 따라 들어온 사람이 은전 한 냥을 꺼내주면서 좋은 술 서너 병을 내오고 잠시 후 다른 손님들이 오시면 묻지 말고 과일과 안주를 잘 차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돈을 주면 이소희에게 유용소로 가서 수교와 옥사쟁이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묻거든 처음 보는 관원들이 두 분과 의논할 일이 있어 지금 주점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여쭈도록 시킵니다. 소희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유용소에 있는 옥쟁이에게 말하자 수교의 집으로 가서 그를 데리고 주점으로 갔고 기다리고 있던 관원을 만나자 수교가 초면인데 성함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 관원 같은 사람이 수교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자기가 편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걸 보면 곧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소희는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고 술을 데워 주한상을 차려놓으니 그 관원이 직접 잔대를 받아 좌석에 앉은 사람들에게 술을 돌렸습니다. 소희가 들락거리며 주한상 시중을 드느라 혼자서 손이 딸리자 관원과 같이 온 사람이 더운 물통을 가져와 직접 술을 데우는 등 도왔고 술이 10순배 정도 돌고 나자 다시 안주를 시킵니다. 새로 시킨 안주들을 상위에 벌려놓자 관원이 이소희에게 술 데울 사람은 자기가 데려왔으니 다시 부르기 전에는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라며 그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이소희는 밖으로 나와 부인을 불러놓고 아무래도 저 방에서 들어앉아 옥쟁이와 수교를 불러놓은 사람들이 뭔가 음모를 꾸미려는 것 같이 보여 수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투를 보니 틀림없이 동경에서 온 사람 같은데 하는 수작들을 보면 옥쟁이와 수교와는 초면인 것 같은데 안주를 들고 들어갔을 때 불쑥 고태이란 소리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작자들이 혹시 임교들을 해치려고 와서 유용서의 두 명과 음모를 꾸미려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 그러니 나는 문 앞에서 일 보는 척 할 테니 임자가 방 뒤로 가서 저 인간들이 하는 말들을 엿들어 보란 말이요. 그렇게 생각된다면 당신이 영문 안에 들어가 임교들을 모셔와 저들을 한번 보이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건 임자가 임교들의 성깔을 몰라서 하는 소리요. 임교들은 욱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음만 거슬려도 사람을 죽이고 불도 싸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만약 교두를 이리로 데려왔다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임교두가 난리를 피며 저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요. 만약 큰일이라도 나면 우리까지 큰 복면을 당할 테니 아무 소리 말고 얼른 가서 저 인간들이 하는 소리나 엿들으시게. 이소희의 말을 듣고 부인을 알았다고 말하며 한 식경이나 몰래 그들의 말을 엿듣다가 나옵니다. 저들이 머리를 맞대고 속은데듯 귀옛말같이 하였기 때문에 무슨 말들을 짓거리는지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군간 복색을 입은 자가 내려온 사람의 품속에서 손수건에 싼 것을 수교와 옥사쟁이에게 줬는데 아마 금이나 은덩어리가 맞을 거예요. 옥사쟁이가 다 내 손에 달렸으니 염려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그놈을 없애버리겠습니다. 하는 소리만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이때 그들이 있는 방에서 국을 가져오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소희가 급히 국을 들고 들어가 바꿔놓으며 엿보니 수교의 손에 편지 한 장이 들려있는 것이 보였고 밥까지 담아 놓으니 그들은 다 먹고 나서 술값을 치렀습니다. 수교와 옥사쟁이가 먼저 나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혹시 누가 볼까 두려운 듯 머리들을 푹 숙이고 서둘러 나가버렸고 잠시 후 마침 임충이 주점으로 들어오며 장사는 잘 되나 묻습니다. 임충이 때마침 주점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기가 마침 난리를 찾아가려고 했는데 잘 오셨다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한 다음 조금 전 있었던 일들을 설명합니다. 이소희가 다급한 모습을 보이며 말하자 도대체 무슨 긴박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호들갑이냐고 묻는 임충을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조금 전 있었던 일들을 자초지종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 동경에서 왔다는 아주 수상해 보이는 사람들이 수교와 옥사쟁이를 불러 한나절 동안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들이 대화하는 도중에 그 동경에서 온 관음복장을 한 사람 입에서 고태유란 말이 나와 의심이 생겨 제 안사람을 시켜 그들의 말을 엿듣게 했는데 워낙 머리를 맞대고 해서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옥사쟁이가 다 우리들 손에 달려 있으니 염려치 마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그놈을 없애버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똑똑히 들었다고 합니다. 옥사쟁이의 말이 끝나자 그 관원 복장을 한 사람들이 수교와 옥사쟁이에게 묵직해 보이는 금은 한 덩어리를 준 다음 또 한동안 술을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그 자들이 뭐라는 놈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미심쩍게 생각되는 건 혹시 저놈들이 날이께 무슨 해가 미칠 모략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지요. 그 자들 용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할 수 있겠나? 한 사람은 키가 작고 얼굴이 하얗고 수염이 거의 없었는데 나이는 대략 30 남짓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자를 따라온 사람도 키는 작았고 얼굴빛은 검었습니다. 말을 듣고 난 임충이 흠칫 놀라며 그놈이 바로 유쿠우란 놈인데 그 도적 같은 놈이 여기까지 쫓아와 나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나면 육장을 내버리겠다고 이를 악물며 말합니다. 뭐 그놈들이 어떤 짓을 하려고 해도 임충 나리께서 조심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닙니까? 사람들이 말하길 밥 먹을 땐 목매지 않게 하고 길을 걸을 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임충은 이소희의 주점을 나와 곧바로 거리에 나가 비수를 사서 품속에 감추고 앞뒤 꼴먹 할 것 없이 샅샅이 뒤지고 다니자 이소희 부부는 손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긴장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무사했고 임충은 다음날도 일찍 일어나 비수를 품은 채 창주성의 온갖 곳을 구석구석 실 골목까지 찾아 돌아다니며 그들을 찾아 나섰지만 종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유용소 안에서도 별다른 조짐이 보이진 않았기 때문에 임충은 그 길로 이소희네 집으로 찾아가 어제와 오늘 모두 별일이 없었다고 말하자 이소희가 대답합니다. 임충 나으리, 제발 무사하시기만 바라고 있는데 나리께서 조심만 하시면 별일은 없겠지요. 이소희 집에서 나와 천왕당으로 돌아온 임충은 다음 날부터 계속 4, 5일 동안 거리를 돌아다니며 유쿠우 일당을 찾았지만 아무런 종적도 찾을 수 없었기에 조금씩 마음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엿새가 지난 후 수교가 갑자기 임충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네가 이곳에 온 지도 꽤 오래되었고 또 시대관인의 얼굴을 보아서라도 너를 벌써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자리로 올려주어야 했는데 미처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 동문 밖에서 15리쯤 가면 큰 군용 마초장이 있는데 매달 마초를 바치는 사람들한테서 상례로 돈량도 조금씩 생기는 곳인데 지금까지는 늙은 죄수가 지키고 있었다. 지금 내가 너의 직위를 올려서 그리로 보낼 것이니 그 늙은 죄수는 천왕당으로 보내고 거기 가서 용돈이나 조금씩 얻어 쓰도록 하고 지금 당장 옥사쟁이와 같이 가서 바꾸도록 해라. 임충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후 물러나오는 길로 이소희 집으로 가서 그들 부부에게 조금 전 수교가 자기에게 한 말을 말해주고 그들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봅니다. 물론 그곳이 천왕당을 지키고 있는 것보다야 훨씬 낫습지요. 거기는 매달 마초를 바칠 때마다 당연히 생기는 돈도 있어서 전에는 어지간히 돈을 쓰지 않으면 가기 힘든 자리였습니다. 그들이 나를 해치겠다고 해놓고 오히려 좋은 자리로 영전시켜주니 도대체 그 심보를 알 수 없단 말일세. 하여간 나리께서는 너무 의심치는 마십시오. 일단 무사하면 되는 것이고 단지 섭섭한 것은 저희들과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시는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나고 나면 틈을 보아 제가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임충에게 술을 몇 잔 대접합니다. 이서희와 헤어져 천왕당으로 돌아온 임충은 보찜을 챙긴 다음 비수를 몸에 품고 술병이 달린 창을 챙긴 다음 옥사쟁이와 함께 수교에게 하직 인사를 한 후 곧 마초장으로 떠났습니다. 임충이 마초장으로 떠날 때는 마침 엄동설한이었기에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첩첩이 덮여 있고 sak풍이 일면서 눈꽃이 날리기 시작하더니 곧 한방눈으로 바뀌어 쏟아졌습니다. 마초장으로 가는 도중에는 주막이 전혀 없어 임충과 옥사쟁이는 술 한잔 사먹지 못했고 겨우 마초장 앞에 도착하여 둘러보니 황토담이 둘러져 있으며 앞에 두 짝으로 된 문이 있습니다. 대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니 7, 8칸이 초막 창고가 있는데 주위에는 마초더미가 쌓여져 있고 한복판에 두 채의 초막이 있으며 들어가 보니 늙은 죄수가 혼자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옥사쟁이는 그 늙은 죄수에게 수교께서 임충을 이것으로 보내면서 너는 천왕당으로 가서 그것을 지키라고 했으니 자리를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늙은 죄수가 열쇠를 들고 임충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마초더미를 가리키며 창고들은 모두 관보의 봉인지가 붙어있고 마초더미도 모두 다 수요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 늙은 죄수는 모든 물자들을 일일이 계산하여 맡긴 다음 임충과 초막으로 들어와 행장을 꾸리며 자기가 쓴 화로와 솥, 그릇 등을 다 빌려줄 테니 그냥 쓰라고 했습니다. 임충도 천왕당에 자기가 사용하던 그릇 등을 그대로 두고 왔으니 그걸 이 물건들 대신 그냥 사용하라고 했고 임충의 말을 듣고 그 늙은 죄수가 벽에 걸린 호로병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혹시 술 생각이 나면 이곳 마초장을 나가서 동쪽으로 난 큰 길로 2, 3리쯤 가면 술 파는 가게가 있는 거리가 나오니 그 호로병에 담아와 마시게. 분주의 행장을 다 챙긴 늙은 죄수는 옥사쟁이와 함께 임충이 있었던 천왕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옥사쟁이와 늙은 죄수가 돌아가자 임충은 보찜과 이부자리 등을 침상에 올려놓고 우선 초막 근처에 있는 숯더미에서 숯 몇 덩이를 가져와 화덕에 넣고 불부터 피웠습니다.
불을 지펴놓고 머리를 들어 방안을 살펴보니 벽들은 거의 다 허물어지다시피 했고 거기다 세찬 삭풍이 불어치자 초막 전체가 흔들거립니다. 대체 이런 초막에서 무슨 수로 겨울을 날 수 있겠나? 할 수 없이 날이 개면 성안에 가서 미장이를 불러 수리를 시켜야겠네. 임충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한동안 화로 옆에 앉아 불을 쬐었지만 벽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때문에 몸은 더욱 얼어들기만 하자 그 늙은 죄수가 알려준 술 파는 가게가 떠올랐습니다. 날이 너무 추워 화롯불도 소용이 없으니 우선 그 술 파는 가게에 가서 술을 받아다가 마시는 게 좋다고 생각한 임충은 창대에 그가 놓고 간 호로병을 달아맨 뒤 병거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초막을 나오기 전 우선 화롯불을 재로 덮어 끈 다음 열쇠를 들고 초막을 닫은 다음 대문 밖으로 나와 또 마초장 문을 닫고 자물통을 채운 다음 열쇠를 잘 건사하고 동쪽 큰 길로 향합니다. 마초장을 나온 임충은 보찜에서 챙겨나온 은부스러기를 주머니에 넣고 부서진 구름이나 흩어진 옷가루 같이 깨끗해 보이는 눈을 밟으며 바람을 등지고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눈은 점점 많이 쏟아져 내렸고 초막을 나와 발리 남짓 걸으니 길가에 산신당이 보이자 임충이 신령님 치성을 올릴 것이니 은총을 빕니다 라고 머리를 숙여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한동안 걸어가다 보니 많은 집들이 눈에 들어왔고 임충은 걸음을 멈추고 두루 살펴보니 울타리에 용수를 내건 집이 보이자 그리로 찾아 들어갑니다. 손님은 어디서 오십니까? 하고 주인장이 묻자 임충은 창대 끝에 매단 호로병을 가리키며 이것을 알아보겠나 하고 묻자 주인장이 호로병을 자세히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마초장에 있던 늙은 죄수가 가지고 다니던 것이 아니오? 그래, 그걸세. 임충이 주인장의 말이 맞다고 하자 그는 다시 말합니다. 당신이 마초장을 맡아보시는 분이라면 거기에 앉으십시오. 날씨도 추운데 이건 내가 한 잔 낼 테니 우선 몇 잔 하시오. 주점의 주인장은 자기가 한 잔 낸다고 말한 다음 삶은 소고기 한 접시와 대운술 한 병을 식탁에 올려 임충을 대접합니다. 임충은 주인장이 한턱 낸 고기와 술을 다 먹고 마신 다음 소고기도 더 사고 술도 더 주문해 먹은 후 호로병에 술을 채우고 소고기도 몇 덩이 더 산 다음 은부스러기로 값을 치렀습니다. 술 채운 호로병을 창끝에 매달고 포장한 소고기를 품속에 넣고 고맙다고 인사한 다음 살인문을 나서 돌아왔고 날이 저물면서 눈은 점점 더 많이 쏟아집니다. 풍년을 약속한다는 한방 눈을 밟으며 마초장 대문 앞으로 달려온 임충은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자신도 모르게 입이 딱 벌어질 만큼 놀랍니다. 원래 천리란 소소명명해서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돕는 법이니 퍼붓는 눈이 임충을 구한 꼴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소명명은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명백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임충이 술을 사러 간 사이 두 채의 초막은 내린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고 이걸 어찌해야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는 임충은 창과 호로병을 눈 위에 내려놓습니다. 혹시 화롯불에서 불이 마초에 옮겨 붙어 불이나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무너진 벽을 헤치고 몸을 반쯤 들이밀어 손으로 더듬거려 보니 화롯불은 눈이 녹아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임충은 다시 침상 쪽을 더듬어서 겨우 솜니불을 끌어내고 몸을 빼서 나왔을 때 날은 이미 저물었고 밥 지을 곳도 없어져 어떨까 생각하다 근처 산신당에서 밤을 보내고 내일 다시 생각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작정한 임충은 이불을 둘둘 말아 들러매고 호로병을 매단 창을 들고 대문을 닫아 잠근 후 산신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금박을 올린 산신의 소상이 있었는데 그 한편에는 판관 모양의 소상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귀졸의 소상이 있었으며 한쪽에는 종이 무더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산신당 주위에는 이웃집도 없었으며 당지기도 없었고 임충은 창과 호로병을 종이 무더기 위에 놓고 이불을 펴놓은 다음 번거지를 벗어 몸에 붙은 눈을 털었습니다. 몸에 붙은 눈을 털어내고 걸쳤던 겉옷을 벗고 나니 반은 젖어 있어 번거지와 함께 전물상 위에 올려놓고 아랫도리를 이불로 가리고 앉았습니다. 화롯불 앞에 앉아 품속에 넣어두었던 소고기를 안주 삼아 호로병 속의 차가워진 술을 천천히 마시고 있는데 밖에서 무엇이 툭탁툭탁 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자 임충은 벌떡 일어나 터진 바람벽 사이로 내려다보니 마초장에 불이 나서 와재끈하는 소리와 함께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황급히 창을 집어들고 불을 끄기 위해 막 문을 열고 나가려는 차에 문득 밖에서 웬 사람들이 말소리가 들리자 임충은 곧 문 옆에 붙어 몸을 숨기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엿듣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는데 조금 지나자 세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산신당으로 달려와 문을 열려고 들이밀었지만 큰 돌로 받쳐놓아 열리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처마 밑에 서서 불타는 마추장을 보며 수작을 부리는 것처럼 이번 계책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하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디 좋다 뿐이겠소. 이건 모두 수교와 옥사쟁이 나리의 덕분이지요. 내가 동경으로 돌아가면 태위께 잘 말씀드려 두 분을 높은 벼슬 자리에 앉을 수 있게 청구하겠습니다. 이제는 장교들도 더 이상 군소리할 건덕지가 없을 겁니다. 한 명이 이런 말을 하고 나자 또 다른 한 명이 말합니다. 임충이라는 놈, 이번에는 별 수 없이 우리의 수단에 넘어가고 말았기 때문에 이제 도련님의 병환도 문제없이 낫게 될 겁니다. 라고 짓거리고 나자 먼저 말했던 놈이 다시 말합니다. 장교들한 놈은 우리가 여러 번 사람을 보내 내 사위는 이미 죽었다고 해도 계속 고집만 부리며 딱 잡아떼기만 하는 바람에 도련님의 병환이 점점 더 중해졌었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고트이께서 특별히 우리 둘을 여기로 보내면서 두 분께 어떻게든 꼭 일이 성공할 수 있게 하라고 당부를 하신 건데 오늘 마침내 뜻대로 성사됐네 그려. 소인이 담장 안으로 기어 들어가 사면으로 돌아가며 마초더미에 불을 놓았으니 놈이 어디 달아날 구석이 있었겠습니까? 벌써 반쯤은 타버렸을 것이요. 설사 그놈이 운이 좋아 살아나왔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큰 군용 마초장을 홀랑 태워먹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죽을 죄가 되기 충분한 겁니다. 자, 이제 섬 안으로 들어갑시다. 잠깐만 더 기다리시게. 그놈의 타버린 뼈다귀라도 몇 개 가져가 태위와 도련님께 보여드려야 우리를 솜씨 있는 심부름꾼이라고 칭찬하실 것이 아니겠소? 이렇게 세 놈들이 개소리들을 주고받거니 하는 것을 임충이 가만히 엿듣자니 한 놈은 옥사쟁이고 둘은 유구와 부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임충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늘이 이 임충을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셨구나. 만일 그 초막이 내려앉지 않았다면 내가 저 인간들이 모략으로 꾸민 마수에 걸려 꼼짝없이 타 죽고 말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임충이 문에 기대 놓은 돌을 치우고 창을 공격 자세로 움켜잡고 문을 열어젖히며 벼락같이 소리칩니다. 이 도적놈들! 꼼짝하지 말고 이 창을 받아라! 셋은 임충이 악쓰듯 외치는 소리를 듣고 내빼고 싶었지만 하도 놀란 상황인지라 발이 땅에 얼어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임충은 정신이 나간 사람들처럼 멍하니 서 있는 세 놈을 향해 창을 번쩍 들어올려 먼저 옥사쟁이 가슴을 깊이 찔러 거꾸로 틀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두 명이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며 급 비굴해진 자세로 움크러들며 다리를 후들거리고 곧 쓰러질 듯 휘청거립니다. 유구호는 외마디 소리만 지를 뿐 겁에 질려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말뚝처럼 서 있었고 부하는 겨우 몇 걸음 달아났지만 쫓아간 임충이 창으로 등을 찔러 역시 거꾸로 틀립니다. 부하를 죽여버린 임충은 그제야 몇 걸음 달아나려고 움직이는 유구호에게 쫓아가 이 악독하고 간악한 인간아 어딜 도망치려 하느냐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가 얼어붙은 듯 제자리에 서버리자 임충이 가슴을 한 대 후려쳐 눈 위에 처박아 놓고 창을 땅에 꽂아 세워놓은 다음 가슴팍을 힘껏 밟아 짓누르며 품속에서 비수를 뽑아들어 육금의 얼굴을 겨누며 소리칩니다. 이 더러운 도적놈아, 너는 나와 어떤 원수진 일도 없는데 왜 이처럼 나를 해치려 들었느냐? 살인죄까지도 용서할 망정 인정을 저버린 죄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그래서 하는 소리다. 소인한테는 죄가 없습니다. 고태위가 시키는 일을 누가 감히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간사한 도적놈아, 나와 너는 어릴 적부터 사귄 친한 친구였는데 지금 당장 나를 죽이려 하고도 내 놈에게는 상관도 죄도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어디 내 칼을 받아보아라! 임충은 말을 하면서 육겸의 우돛을 헤치고 비수로 명치를 깊이 찔러 갈라버리자 대번에 7군데 구멍에서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임충이 그의 칼을 빼들고 돌아보니 쓰러져 있던 옥사장이가 막 일어나 도망치려고 하자 쫓아가서 그를 붙잡고 내 놈도 본시 악당이었구나. 어디 내 칼을 받아보아라! 하고 소리칩니다. 임충은 그자의 머리를 베어 창끝에 매달고 돌아와 부안과 육겸의 머리도 다른 다음 비수를 도로 차고 세 놈의 머리카락을 한때 얽어매서 산신당에 들어가 전물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넓은 띠를 찬 다음 번거지를 쓰고 호로병 속의 차가워진 술을 마저 다 마셔버린 후 이불과 호로병을 버리고 창을 들고 산신당을 나와 동쪽을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사오리쯤 걸어가자 인근 마을 사람들이 물통과 갈고리 등을 들고 불을 끄기 위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임충은 그들에게 빨리들 가서 불을 끄시오. 나는 관하로 가서 보고하고 돌아오겠소이다. 라고 말한 다음 창을 들고 제 갈 길을 갑니다. 임충이 지난날의 어두움을 떨쳐내고 제 갈 길을 간 것에 대하여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밝은 천리 모독해선 안 되거니 간악한 짓 피라고 여기지 말라. 눈보라 속에 술 받으러 아니 갔으면 불 속에서 잿가루가 되었을 것이리라. 제 딴은 남몰래 독한 모략 꾸몄어도 신이 있어 받드는 줄 그 누가 알았으리라. 만 번 죽을 땅에서 살아난 이는 참말로 출중하고 거룩한 장부였어라. 내리는 눈발은 점점 더 강해져 갔고 임충은 동쪽을 향해 2어경 동안이나 걸어가고 있었지만 입은 옷이 워낙 얇았기 때문에 엄습해오는 추위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쏟아져 쌓인 눈 위에 서서 돌아보니 마초장에서 상당히 멀리까지 와 있었고 다시 앞쪽을 바라보니 저편이 숲속 잡목 사이로 눈에 덮인 초가 몇 칸이 보였습니다. 초막 갈라진 벽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기에 임충은 곧장 그곳으로 가서 문을 열자 방 한가운데 늙은 농군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젊은 농군 너댓이 둘러앉아 불을 쬐고 있습니다. 화덕에는 장작불이 이글거리며 타는 것이 보이자 임충은 가까이 가서 소인은 유용소의 관원인데 눈에 옷이 다 젖어서 좀 말릴까 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야 못하겠소. 어서 들어와 말리시구려. 농꾼들이 선뜻 허락하므로 임충은 옷을 벗어서 말려가며 목탄 불가 제의 속을 보니 항아리가 묻혀 있는 것이 보였고 그 속에서 술 냄새가 물씬 풍기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소인에게 은두서러기가 조금 있으니 저 술을 조금만 줄 수 있겠소? 임충이 하는 말을 듣고 늙은 농꾼이 거절하며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는 저녁마다 돌아가며 번을 서며 이렇게 지킨다우. 지금 사경이라 날씨가 엄청 차서 우리끼리 마셔도 모자랄 술을 어찌 당신에게까지 주겠소.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시게. 그러자 임충이 부탁하듯 추위나 맞게 2어사발만 주시오 하고 말했지만 농꾼들은 작작 좀 치근거리라며 냉정하게 말했지만 풍겨나는 술 냄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조금만 덜어달라고 다시 말합니다. 그러자 농꾼들은 생각해서 옷까지 말리게 해 주었는데 주제넘게 술까지 내라고 한다며 한마디만 더하면 기둥에 매달아 버릴 테니 지금 썩 나가버리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부하가 치민 임충이 창을 들어 화로불을 휘저어버리고 불덩이를 늙은 농부의 얼굴에 뿌리자 수염이 그을려 냄새를 피웠고 다시 농꾼들을 닥치는 대로 두들겨 패버립니다. 임충이 한 명씩 두들겨 팬 다음 다시 시작하려고 하자 늙은 농꾼들은 다들 먼저 도망쳐버렸고 꼼짝하지 못하는 젊은 축에 낀 농꾼들을 재차 돌아가며 다시 후려갈기자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달아납니다. 농꾼들이 다들 달아나 버리자 임충은 재 속에 묻힌 술 항아리를 꺼내고 기둥에 매달려 있는 표지박을 집어들고 술을 연신 들이마시다 반독쯤이나 들이킨 다음 창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독주를 엄청 마시고 난 임충은 이미 술에 취해 자기 발 아래의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결국 중심을 잃고 눈 위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달아났던 농꾼들이 2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끌고 다시 농막으로 왔지만 임충이 나가고 없는 것을 보고 그가 남긴 발자국을 따라 쫓기 시작해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누워있는 그를 발견합니다. 농꾼들은 취해 쓰러져 있는 임충에게 달려들어 밧줄로 꽁꽁 묶고 5경쯤 되었을 때 어디론가 끌고 갔는데 그곳은 한 장원이었습니다. 한 농군이 장원에서 나오며 나리께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으셨으니 우선 그놈을 대문간에 높이 가람에 두도록 하게. 라고 말합니다. 날이 박자 임충도 술에서 깨어났고 주위를 살펴보니 상당히 훌륭한 장원이었는데 자기 몸이 대문간에 달려있자 어떤 놈이 이렇게 달아 매놓았느냐고 고함을 치자 한 농군이 호통을 칩니다. 이 고약한 놈이 아직도 악다구니지냐. 긴 말 할 것 없이 덮어놓고 때리게. 이제 나리께서 기침하시면 문초를 하시고 관가로 끌고 갈 테니까. 간밤에 수염을 그슬린 늙은 농군이 말하자 여러 일꾼들이 일시에 달려들어 매질을 하는 통에 임충은 꼼짝도 못하고 얻어맞으며 때리지 마. 내가 할 말이 있다. 하고 외쳤습니다. 잠시 후 한 농군이 나오면서 나리께서 나오신다.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임충이 바라보니 한 점잖은 사람이 뒷짐을 쥐고 낭하에 나타나 묻습니다. 너희들 웬 사람을 때리고 있느냐? 그러자 농군이 대답합니다.
간밤에 쌀 도둑놈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묶여있는 사내를 보기 위해 가까이 온 사람은 놀랍게도 임충과 서로 잘 알고 있는 소선풍 시진이 아닌가. 임충과 시진은 서로 놀라 잠시 말을 멈추고 있는데 시진이 황망히 호령하여 농꾼들을 물리치고 도둑해서 어찌하여 여기에 매달려 계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농꾼들은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매달린 임충이 대관님께서 사람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다급히 외칩니다. 그러자 시진이 황급히 그를 풀어주며 도둑해서는 무슨 일로 여기 와서 촌놈들에게 이런 욕을 당하셨소. 하고 묻자 일군한설 이웃이다. 라고 임충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은 다음 임충이 군용 마초장의 불이나 모두 타버린 자초지종을 상세히 이야기하자 말을 다 듣고 난 시진이 말합니다. 형장은 참으로 운수가 사납구려. 그러나 하늘이 도우시는 것 같으니 안심하시오. 여기는 이 아우의 동장이니 며칠간 계시면서 뒤니를 차차 상의해 봅시다. 시진은 곧 하인을 시켜서 옷을 내다가 임충에게 속옷까지 다 갈아입도록 한 다음 따뜻한 방으로 안내하여 다담상을 차려 잘 대접했고 임충은 일주일간 그곳에 묵었습니다. 한편 창주 유영소의 수교는 임충이 옥사쟁이, 유구후, 부원 등 세 사람을 살해하고 군용 마초장을 불사르기까지 했다고 고에 바쳤습니다. 부유는 놀라서 즉시 공문을 꾸미고 관원들을 신칙해서 사령 분노들을 데리고 각촌, 충하, 민가할 것 없이 임충의 용모를 내붙이고 상금 3,000관까지 내걸며 그를 체포하도록 하자 경내 전체가 떠들썩해집니다. 시대관인의 동장에서 이 소문을 들은 임충은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해지는 것은 당연했고 시진이 장원으로 오기를 기다려 그에게 조용히 사정했습니다. 대관님께서 저를 불편하게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관가에서 저를 붙잡으려고 집집마다 뒤지고 다니는 판인데 만일 이곳까지 와서 뒤지는 날이면 대관님께 누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대관님께서는 이미 의리를 중시 여겨 많은 재물을 베풀어 주셨으니 저에게 또 노자를 조금 주신다면 타지러 가서 몸을 붙일까 합니다. 죽지만 않는다면 견마지성으로 이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시진이 말합니다. 형장께서 기어코 떠나시겠다면 제가 갈 곳을 추선해 드리고 편지도 한 통 써드리겠습니다. 대관님께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소인은 무사히 몸을 붙이고 지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보내시려는지요? 임충이 묻자 시진이 대답합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산동 제주 관아의 수양인데 지명은 양산박이라고 합니다. 방언이 800여리나 되는 한가운데 완저성거 여하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호안셋이 큰 산채를 벌이고 있는데 첫째는 백이수 사왕민이요, 둘째는 모착천 투천이요, 셋째는 물리금강 송만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중죄를 범한 사람들이 많이 그리로 피난하여 가는데 그들이 다 거기서 안접해 삽니다. 그 세 호안들 모두 저와 깊은 교분이 있어서 늘 편지 왕래가 있습니다. 제가 편지를 써 드릴 테니 형장께서는 그리로 가서 몸을 의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가에서는 창주 길목에다 방문을 내붙이고 군교들이 그 길목을 지켜서서 왕래하는 행객들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형장께서도 반드시 거기를 지나야 하는데 시진은 한참을 머리를 수그리고 생각하더니 형장을 무사히 지나가게 할 계책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사히 빠져나가게만 해주신다면 그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시진은 당장 그날로 하인을 불러 임충의 보찜을 지고 관문 밖으로 나가 기다리도록 한 다음 말, 30필과 활, 화살, 기치, 창검을 갖추고 매를 받쳐들고 사냥개를 준비시킵니다. 준비가 끝나자 일행에게 사냥꾼 복장을 갖추게 한 다음 임충도 그 속에 끼어 준비한 말을 타고 개를 이끌며 함께 관문 밖을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길목에서 관문을 지키던 군교가 보니 시대관인의 장원 사람들이었고 그도 시진을 잘 알고 있는 처지였고 현직에 들어가기 전 그도 시진에게 신세진 일이 있었기에 매우 잘 아는 터였습니다. 군교는 얼른 일어나며 대관님께서 또 소일하시러 가시는 겁니까? 하고 묻자 시진이 말에서 내리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두 분은 무슨 일로 여기 나와 계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창주 부윤께서 방문과 용모파기를 내붙이시고 죄인 임충을 붙잡는데 특히 저희들을 여기로 보내서 지키라 하심으로 오가는 객상들을 일일이 검사한 다음 지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행 가운데 임충이 끼어 있는데 어째서 알아보지 못하오? 시진이 웃으며 말합니다. 법도를 아시는 대관님께서 몰래 끼어 데리고 나갈 리가 있겠습니까? 어서 말에 오르십시오. 그렇게 믿어준다면 고맙소. 뭘 좀 사냥하면 돌아올 때에 드리기로 하지요.
일행은 그들과 작별을 하고 일제히 말에 올라 무사히 관문을 빠져나갔고 14오리쯤 가니 먼저 나온 그 하인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진이 임충에게 말에서 내려서 사냥복을 벗고 하인이 가지고 온 자기 옷을 갈아입게 하자 임충은 요도를 차고 붉은 술이 들이운 번거지를 쓴 다음 보찜을 메고 박도를 챙겨 시진에게 하직한 다음 곧 길을 떠납니다. 시진의 일행은 다시 말에 올라 종일 사냥을 하다가 저물녘에야 돌아오면서 역시 그 관문을 지나게 되었는데 사냥한 짐승들을 그 군교에게 덜어 선사하고 장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임충은 시대관인과 작별한 후 쉬지 않고 계속 10여일을 걸었고 때는 겨울도 거의 다 갈 무렵인데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들이우고 삭풍이 일더니 눈꽃이 펄펄 날리며 온 하늘을 뒤덮습니다. 그러자 20여리도 못 가서 주위가 온통 은세계로 변했고 임충은 눈을 밟으며 길을 빨리 가기 위해 다그쳐 걸었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며 저물어 가는데 저편에 멀리 시내를 끼고 호수를 등진 주막이 눈 속에 파묻혀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바라보입니다. 임충은 한달음에 그 주막으로 뛰어가서 갈대발을 걷으며 옆걸음으로 들어가 보니 손님은 없고 자리는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자리가 모두 비어 있기 때문에 한 자리를 골라 잡고 박도를 비껴 세운 다음 보찜을 벗고 요도를 끌러서 걸어 놓고 앉자 주인장 같은 사람이 와서 술을 얼마나 가져올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우선 두각만 가져오게. 주인장은 술통에서 두각을 떠다 상위에 놓자 임충이 묻습니다. 무슨 안주가 있어? 쇠고기는 알것과 삶은 것이 있고 살찐 거위 고기와 연계도 있습니다. 우선 삶은 고기 2근만 썰어주게.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장은 쇠고기 한 쟁반과 채소 몇 접시 그리고 커다란 사발도 가져다 놓고 술을 따랐습니다. 임충이 술 서너 잔을 마셨을 무렵 웬 사나이가 뒷짐을 지고 안에서 나오더니 문가로가 서서 내리는 눈을 보다가 주인장에게 지금 술 마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임충이 그 사내를 살펴보니 운두 높은 방한모를 쓰고 초서피 저고리를 입고 있는데 신은 노루가죽으로 만든 좁은 목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초서피라 함은 털에 밑둥이 푸른빛을 띤 소나무 담비의 털가죽을 이릅니다. 키는 크고 얼굴이 넙죽한데 광대뼈가 주먹같이 불쑥 두드러지고 세 가닥 수염을 기르고 있는 사내는 고개를 들고 하염없이 내리는 눈만 보고 있었습니다. 임충은 주인장에게 연신술을 따르게 하면서 자네도 한 사발 마시게. 라고 말을 걸자 그는 한 사발을 들이켰고 이어 임충이 그에게 여기서 양산밭까지 몇 리나 돼요? 라고 묻습니다. 불과 몇 리 안 되지만 육로로 가는 길이 없고 수로뿐이어서 가시려면 배를 타야 합니다. 그럼 자네가 나에게 배를 한 척 구해주게나. 눈이 이렇게 묵시오고 또 날도 저물었는데 어디 가서 배를 구하겠습니까? 돈은 후하게 쳐줄 테니 꼭 배를 얻어 나를 좀 도와주게나. 그러나 주막 주인장은 여전히 배는 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고 이 일을 어쩐다 하고 딱한 입장이 된 임충은 또다시 술을 몇 사발 들이키고 나서 속이 답답해진 그는 문득 생각합니다. 내가 예전에 낙양에서 교두 노릇을 할 때에는 매일같이 번화가를 돌아다니면서 마음대로 술을 마시며 놀았는데 지금은 불행히도 그 고구놈의 모함을 받아 뺨에 먹자까지 놓게 되었구나. 또 이런 데로 와서 집이 있어도 돌아가지 못하고 나라가 있어도 이 한 몸 붙일 데가 없으니 이렇게 적막한 신세가 될 줄이야 어찌 알았겠나. 이렇듯 슬픈 회포에 잠긴 임충은 주인장에게 필묵을 빌려 취용이 도도한 김에 흰벽에다 시를 써내려 갑니다. 의리를 지키는 이 임충은 천성이 후하고 충직하노라. 한때는 강호의 이름 날린 일국의 영웅이었네. 슬프도다 신수 불길하여 공명은 한낱 허사였구나. 후일에 장안뜨기를 재면 태산 동편에서 위풍 떨치리. 붓을 던진 임충은 다시 술잔을 들었고 그가 한창 잔을 기울이는데 벼랑간 갑옷을 입은 사나이가 다가오더니 임충의 허리를 꽉 껴안으며 말합니다. 담력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창조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도 이런 데로 다녀. 지금 관가에서 상금 3천관을 내걸고 너를 잡으려는 판인데 이젠 어쩔 테냐.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는 거냐. 표자도 임충이지 누구냐. 내 성은 장다다. 임충이 거짓성을 말하자 그 사내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허튼 수작 말게. 방금 저 벽에다 제 이름을 쓰고 또 뺨에 목자까지 박혀가지고 아니라고 잡아뗄 테냐. 그래, 정말 나를 잡을 텐가? 내가 임자를 잡아서 뭐래. 할 말이 있으니 나를 따라 들어오게나. 그 사나이는 허허 웃으면서 손을 놓더니
곧 임충 뒤에 있는 수정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주인장에게 등불을 붙이게 한 다음 임충과 인사를 나누고 마주 앉았습니다. 형장은 아까 양산박으로 들어가는 길을 묻고 배를 구하려고 했는데 그런 화적 소굴에 들어가서 뭘 하려고 그러시오. 있는 그대로 말하지만 지금 관가에서는 나를 잡기 위해 뒤를 받는 중인데 이 한몸 붙일 데가 없어서 그 산채에 가담하려고 호환들을 찾아가는 길이오. 그렇다면 형장을 천거한 이가 있어서 왔겠지요. 창주 황해군에 있는 옛 친구가 천거에서 왔소이다. 그분이 소선풍 시진이 아니오. 시 대관이는 산채에 큰 두령과 깊은 교분이 있어서 늘 편 거래가 있지요. 원래 왕류는 고가에 급제를 못하게 되자 두청과 함께 시진을 찾아가서 그의 장원에서 얼마간 묵은 일이 있었고 떠날 때는 노자도 꽤 받았기에 자연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임충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곧 엎드려 절을 하며 눈을 가지고도 태산을 못 알아본 셈입니다. 황송하지만 조남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하고 묻자 사내도 황망히 답례하며 대답합니다. 소인은 왕 두령의 수하에서 이목 노릇을 하는 주기올시다. 기주 기수연 태생인데 강호에서는 저를 한지 홀률이라고들 합니다. 산채에서는 저더러 이 주점에서 술장사를 한다는 핑계로 오가는 객상을 염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단 재물과 비단 등속을 가진 사람을 보기만 하면 곧 산채에 알리곤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홀몸으로 지나가는 손님은 놓아주고 재물과 비단 등속을 가진 사람은 경하면 마약에 쓰러지고 중하면 순식간에 요절내어 살코기로는 포를 뜨고 비계로는 기름을 짜서 등불을 켭니다. 아까는 형장이 양산으로 가는 길을 거듭 묻기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가 마침 써놓은 명함을 보았습니다. 저도 예전에 동경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형장이 호걸이라는 말은 많이 들은 터였소. 그런데 마침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시의 대관인이 천거하는 편지도 있고 또 본디의 명망이 천하에 떨친 분이니 왕 두령께서는 필시 중용하실 겁니다. 주기는 곧 생선과 고기 반찬을 잘 차려서 술대접을 했고 두 사람은 수정에서 밤 늦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배는 어떻게 구해서 건너갑니까? 임충이 묻자 주기가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배가 있으니 염려 마시고 하룻밤 푹 쉬시오. 오경에 제가 깨울 테니 일어나 같이 갑시다. 그리곤 두 사람은 각기 헤어져 잠을 청했습니다. 오경쯤 되자 주기가 와서 임충을 깨웠고 세수를 마친 다음 해장술을 너댓 잔씩 마시고 고기 반찬으로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날은 아직도 밝지 않았지만 주기가 수정의 창문을 열더니 작화궁에다 효시를 먹여 갈대가 쓰러져 뒤엉킨 맞은편 갈대숲을 향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임충의 물음에 주기가 대답합니다. 이것은 산채에 알리는 효시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배가 곧 올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건너편 갈대숲으로부터 졸개 너댓 명이 자그마한 쾌속선을 저어오더니 곧장 수정 아래에 갖다 댔습니다. 주기가 병장기와 행장 등을 들고 임충을 인도하여 배에 오르자 졸개들은 노를 저어 호수를 가르며 곧장 금사탄에 가서 대었고 임충이 바라보니 주위가 800리나 되는 양산박은 아닌 게 아니라 험요한 곳이었습니다. 졸개들이 배를 저어 금사탄에 가져다 대자 주기와 임충은 무트로 올라가 졸개들에게 행장과 병기를 들려가지고 산채로 올라갔고 나머지 졸개들은 배를 저어 작은 나루터로 갔습니다. 임충이 언덕을 두루 살펴보니 양쪽에 아름드리 나무들이 우거지고 산중턱에는 당금정이란 정자가 있고 길을 따라 구비를 저어 올라가니 큰 관문이 있는데 그 앞에는 창, 칼, 극, 활, 쇠뇌, 갈고리창, 산모창 같은 것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면에는 느모, 포석들이 잘 정돈되어 있었고 졸개가 먼저 들어가 연통한 후에 두 사람이 관문 안으로 들어가니 양쪽에 무기들이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또 관문 두 개를 지나서야 산채의 문어기에 이르렀으며 임충이 살펴보니 사면은 높은 산을 따라서 웅장한 성곽이 세 겹으로 둘렀고 그 한복판에 사방사 500장 되는 넓고 반듯한 평지가 있었습니다. 골짜기 어귀를 막아선 정문 양옆에 집들이 여러 채 연달아 있는 것이 보였고 주기의 안내로 취의정에 들어가니 교위에 한 호환이 앉아있는데 그가 바로 백이수사 왕윤이었습니다. 왼쪽 교위에는 오착전 두천이 앉고 오른쪽 교위에는 올리금강 송만이 앉아있었으며 주기와 임충은 앞으로 나아가서 읍을 한 후 임충이 옆에 서자 주기가 아릅니다. 이분은 동경 80만 등군의 교두인데 성은 임이고 이름은 충이요 별명은 표자도라고 합니다. 고태위의 모함을 받아서 청주로 귀양을 가던 중에 거기서 또 군용 마초장의 화재 사건으로 부득이
사람 셋을 죽이고 시 대관인의 장원으로 도망하여 피신해 있으면서 후한 대접을 받고 이번에 그분이 천거하는 편지를 갖고 여기에 가담하러 왔습니다. 주기의 말이 끝나자 임충이 품속에 넣어두었던 시진의 편지를 꺼내 올리자 왕유는 편지를 받아 뜯어보고는 임충을 넷째 교위에 청에 앉히고 주기를 다섯째 교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졸개들을 시켜서 술을 내오게 하여 세순배를 돌리고 최근 시대관인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매일같이 교회로 나가셔서 사냥으로 소일하십니다. 임충이 대답하자 왕유는 한참 동안 이것저것 묻던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한낱 낙방 거자로서 시운이 나빠 두천과 함께 여기 와서 농림객이 되었지. 그 후에 송만이까지 들어와서 지금은 이렇게 많은 인마들이 모였지만 내가 본시 별 재주가 없는 데다 또 두천과 송만의 무예도 역시 다 평범한데 지금 저 사람의 유람을 어찌 허투루 받아들인단 말인가. 동경 금군의 노릇을 하던 사람이니 그 무예가 필시 훌륭할 터인즉 만약 우리의 솜씨를 간파하고 권리를 빼앗으려 든다면 우리가 대적해 낼 수 있겠는가. 아예 까다롭게 굴어 미리 핑계를 대서 딴 데로 보내버리는 것이 후환을 없애버릴 수 있는 방도이겠다. 다만 시진에게는 전날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돼요. 미안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 호협한 기계 없어 손잡지 못함에 영웅을 만났어도 받아주지 않는구나. 백이수사 본시부터 질투 많은 사람이라 표자두는 헛되이 찾아왔다 탄식하더라. 왕유는 졸개들을 시켜서 주연을 베풀고 임충을 청해서 여러 호걸들과 함께 술을 먹었고 주연이 끝날 무렵 졸개에게 은자 50년과 비단 2피를 내오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말합니다. 시 대관인의 천거로 교두께서 모처럼 이 산채에 가담하시러 오셨으나 지금 산채에는 양식이 모자라고 짚고 변변치 못하며 인력도 약한지라 혹시 교두의 전정을 그르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찮은 것이지만 받으시고 달리 큰 산채를 택하여 가셔서 편히 계시도록 하시고 아무쪼록 섭섭히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왕윤의 말을 받아 임충이 말합니다. 세분 두령님께 말씀드립니다만 소인은 시 대관인의 천거로 불원천리하고 여기에 가담피 위에 찾아왔습니다. 소인이 비록 무능하나 거두어 주신다면 목숨을 헤아리지 않고 진심으로 세 분을 모시는 것을 일생의 큰 행운으로 여기겠습니다. 저는 돈량이나 바라고 온 것이 아니오니 두령께서는 깊이 하정을 통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산채는 한낱 보잘것 없는 곳인즉 교두 같은 분이 안접할 만한 곳이 못 되어 그러는 것이니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오. 왕윤이 다시 말하자 주기가 나서서 강하게 권유합니다. 형님, 저 같은 놈이 참견한다고 과히 나무라지 마시오. 지금 산채에 양식이 많지는 않지만 여기저기 각처에서 구워올 수도 있고 산과 호숫가에 나무가 얼마든지 있으니 집을 짓자면 몇천 칸인들 못 짓겠습니까? 이분은 시 대관님께서 모처럼 천거해 보낸 사람인데 어찌 딴 데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시 대관인은 전부터 이 산채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신 분인데 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은 줄을 아시면 후일에라도 면목이 없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분은 재주가 비상하니 장차 산채를 위해서 크게 힘을 쓸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의 말에 이어 두천도 거듭니다. 우리 산채에서 이분 하나쯤 못 받아들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형님께서 만약 받아주지 않아 보시오. 시 대관인이 알면 노여워하실 것은 물론 우리도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오. 우리가 이전에 그분의 신세를 많이 졌는데 지금 모처럼 천거에 보낸 사람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구구절절 맞는 말이었고 거기에 송만도 강력히 권고합니다. 시 대관인의 면목을 봐서라도 이분을 여기서 두령으로 모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의리 없는 인간이 되어 강호의 많은 호걸들이 비웃음을 보낼 것입니다. 자네들은 다 모르고 하는 소리네. 저 사람이 비록 청주에서 중계를 범하고 오늘 여기로 왔지만 그 속내는 알 수 없지 않나. 만약 우리의 허실 여하를 염탐하러 왔다면 어찌할 텐가. 왕윤의 말을 듣고 임충이 기가 막힌다는 투로 진정을 구하며 나섭니다. 소인은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로 온 것인데 무슨 까닭으로 저를 의심하십니까? 정말 그래서 이 산채에 가담하려 한다면 투명장을 바치시오. 소인도 그를 여짜 알고 있으니 지피를 빌려주시면 지금 곧 써 올리겠습니다. 임충이 말하자 주기가 웃으면서 알려줍니다. 교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느 호걸이라도 여기에 가담할 때에는 투명장을 바치는 법인데 그것은 교두더러 산 아래로 내려가서 사람을 하나 죽이고 금머리를 바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두령께서 의심을 풀게 되는데 그것을 투명장이라고 합니다. 그거야 어려울 것 없지요. 제가 곧 산 아래로 내려가서 기다리겠습니다. 그저 오가는 행객이 없을까
걱정일 따름입니다. 임충이 말하자 왕윤이 분부합니다. 그러면 사울 기한을 줄 테니 그 안에 투명장을 가져오면 곧 타덤시키고 만약 사울 안에 가져오지 않으면 나를 나무라지 마시오. 임충은 알았다고 대답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 쉬면서 근심에 잠깁니다. 첩첩한 수심, 풀기 까다로운 왕윤이 밉살스럽네. 내일은 일찍 일어나 길에 나가려니 머리를 받칠 자 그 누구련가. 그날 저녁 주연이 끝나자 죽이는 여러 사람들과 작별하고 산 아래 주점으로 돌아갔고 임충은 칼과 행장을 걷어들이고 졸개의 안내로 객실에 가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난 임충은 아침을 먹고 요도를 차고 박도를 들은 다음 졸개의 길 안내를 받으며 산을 내려가 배로 물을 건너 어느 으슥한 길목에 가서 행인을 기다렸습니다.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진종일 기다렸지만 홀로 지나가는 행인이라곤 단 한 명도 보이질 않았고 임충은 우울한 기분으로 졸개와 함께 배를 타고 산채로 돌아가자 왕윤이 묻습니다. 투명장은 어디 있어? 왕윤이 묻자 임충은 오가는 행인을 만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내일도 투명장을 가져오지 못하면 여기에 있을 생각도 마시오. 임충은 대꾸도 못하고 몹시 불쾌한 기분으로 방으로 돌아와 저녁을 대강 먹고 또 하룻밤을 지냅니다.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서 졸개와 함께 아침을 먹은 다음 박도를 들고 또 산을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저 남산 길목에 가서 지켜봅시다. 졸개가 말하자 임충은 그와 함께 그곳 숲속으로 들어가 지나가는 행객을 기다렸지만 개미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한낮이 될 때까지 숨어 있노라니 마침내 300여 명이나 되는 행객들이 꼬리를 물고 지나갔지만 숫자에 눌린 임충은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그저 보고만 있을 수밖에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또 한참을 기다렸지만 날은 벌써 저물고 있는데 행인이라곤 그림자도 얼씬하지 않자 임충이 졸개를 보고 말합니다. 내 신수가 참 사납단 말이야. 연 이틀이나 기다려도 홀로 지나가는 행인은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과히 걱정 마십시오. 아직도 하루가 더 있으니 내일 저 동산 길목으로 가서 지켜봅시다. 그날도 의연이 빈손으로 산채에 돌아오자 왕윤이 오늘은 투명장이 어떻게 됐소? 라고 묻자 임충은 대답도 못하고 다만 긴 한숨만 짓고 있자 왕윤이 웃으며 말합니다. 보아하니 오늘도 없는 모양이구려. 임자에게 사울 기한을 주었는데 벌써 이틀이 지났소. 만약 내일도 못 가져오면 다시 만날 것 없이 그 길로 산을 떠나 딴 데로 가시오. 왕윤이 하는 말을 듣고 자기 방으로 돌아온 임충은 말할 수 없이 기분이 나쁘고 속이 뒤틀리자 천장을 바라보며 장탄식을 합니다. 내가 고굴한 도적놈에게 모함을 당해서 오늘 이 꼴이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구나. 천지간에 용납될 곳이 하나도 없으니 내 운수가 이다지도 기박하단 말인가. 다음날 날이 밝기가 무섭게 보찜을 꾸려 방 안에 처박아 놓고 또 그 졸개와 같이 산을 내려가 배를 타고 가며 나는 오늘도 투명장을 못 바치면 다른 곳으로 가야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숲에서 기다렸지만 오늘도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되지 않았고 임충은 박도를 들고 오늘도 일은 틀린 것이 분명하네. 날이 저물기 전에 들어가서 행장이나 걷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 라고 말하자 졸개가 저편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됐습니다. 저기 한 사람 옵니다. 임충은 다가오는 사람을 보면서 하늘이 돕는다고 한마디 던지고 가까이 오기를 기다려 박도로 하늘을 갈기면서 불쑥 뛰어나갑니다. 그 사람은 튀어나오는 임충을 보자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짐을 내던지고 돌아서서 내빼자 임충이 따라갔지만 따라잡지 못했고 그 사람은 벌써 고개를 넘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라니까 내 신수가 얼마나 사나운가. 연 사흘을 기다려서 요행이 한 놈을 만났는데 이렇게 놓치고 말았으니 말이오. 사람은 못 잡았지만 이 재물 한 줌이면 투명장을 대신할 수 있을 겁니다. 자네가 그것을 먼저 산으로 메고 해. 난 좀 더 기다려보겠네. 졸개가 막 숲을 나서려는데 저편 산기슭에서 웬 건장한 사내가 나타나자 임충이 하늘이 돕는구나. 라고 중얼거리며 기뻐하는데 그 사내가 박도를 비껴들고 벼락같이 호령을 했습니다. 더러운 도적놈아, 이 100번 죽어도 싼 놈아, 내 행장을 어디로 가져갔느냐? 그렇지 않아도 내가 내 놈들을 붙잡으려던 참인데 도리어 내 놈들이 범의 수염을 뽑으려고 덤비다니. 그렇게 외치면서 나는 듯이 임충에게 달려들었고 그가 하도 사납게 달려들므로 임충도 발을 들고 놓으면서 그를 맞받아치며 싸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은 양산박의 영웅 호걸들이 몰려들어 본격적인 수호지의 본맛을 느끼게 되는 스토리를 프레임으로 진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